검찰에선 증거 조작, 검찰에선 증언 조작, 언론에 뿌려주어요. 이런 씨 자동 발급 압수영장, 선별 발급 구속영장. 오 검찰임 즐거워, 검사 독재 짜증나요. 1년이면 경제폭망, 나가면은 외교 참사, 국정은 나는 몰라요. 행정부엔 뻔뻔상민, 사법부엔 깐족동문. 오 정치인의 즐거워, 주폭성녀 술 가져와. 성형으로 얼굴 조작, 복사해서 학위 조작, 엄마랑 잔고도 조작. 이런 씨 활용당해 주가 조작, 사진 찍고 평판 조작. 오건희는 행복해, 때갈 명신 존나 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상쾌한 화요일입니다. 일단 그 방송 시작 전에 몇 가지 공지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어제부터 그 유튜브에서 뭔가 이해할 수 없는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버퍼링은 아니고요, 오디오는 정상적으로 나가는데 비디오가 마치 이렇게 슬로우 모션처럼 끊겨서, 그러니까 30프레임으로 가는 게 아니라 한 절반 정도, 15프레임 정도로 나오는 것처럼 뭔가 이렇게 그 스트리밍에서 문제가 생기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게 저희가 워낙 고화질로 송출을 하니까 그 화질 용량의 문제인가 싶어봐가지고 관련해갖고 영상의 사이즈를 줄여보거나 화질을 떨어뜨려보는 등 여러 가지 시험을 해봤습니다만 그거하고는 다르게 개선이 안 되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요 시간대에 있는 다른 유튜버들도 비슷한 현상들이 다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난리네. 지금도 마찬가지죠. 계속. 그래서 오디오는 정상적으로 들으실 수 있는데 화면은 계속 끊기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어요. 저희도 유튜브 4년째 해오고 있지만 사실 이런 현상은 처음입니다. 오디오까지 안 나오는 버퍼링이 있는 거는 이해가 되는데 오디오는 나오는데 비디오가 이렇게 끊기는 현상은 처음이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모종의 기계적 장난이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만일 송작가 TV를 노리고 송작가 TV에 시청하시는 애청자들을 방해하기 위해서 이 같은 짓거리를 했는데 이것 때문에 다른 유튜버들, 우리랑 같은 시간대에 있는 다른 유튜버들까지 스트리밍에서 손해를 보신다면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아니 이게 진짜 우리 때문이에요? 아니면 다른 쪽 때문인데 우리도 피해를 보는 거예요? 우리가 제일 많이 보잖아요, 이 시간대. 이 시간대는 그렇죠. 그러니까 타겟이 됐다 그러면 우리가 됐을 가능성이 높죠. 어찌됐거나 현재로서는 기술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오류를 못 찾아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디오가 정상적으로 나가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기계적인 오류를 뭐 유튜브 측과 상의를 하든 서버 측과 상의를 하는데 오늘 아침에도 여러 가지 다른 방법을 해봤습니다만 현재 일어나고 있는 오류가 개선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일단 화질을 떨어뜨려 그러니까 낮게 하니까 끊김이 끊기나요? 저는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용량에 관한 문제가 아니에요. 만약 이제 용량에 관한 버퍼링이면 오디오도 같이 끊겨야 되거든요. 근데 비디오 채널만 계속 그렇죠. 해갖고 일종의 간섭 내지는 방해를 받고 있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 기계적으로 원인을 해결할 때까지 저희가 이 방송을 강행해 나갈 텐데요. 어저께 같은 경우에도 이제 방송이 끝나고 나서 계속 문제가 있는 화면으로 유지되던 라이브를 비공개로 전환을 하고 저희가 다시 스트리밍을 해놓은, 그러니까 제대로 스트리밍이 되는 녹화본으로 만들어 올렸습니다만 또 라이브를 즐겨보시는 분들이 그쪽은 또 그렇게 선호하시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쇼츠가 나오는 거 빼고 요거는 요렇게 지금 뭔가 문제가 있는 방송이 나가더라도 요거를 박제하는 차원에서 기록에 남기는 차원에서 그대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비디오로 보시는데 정말 너무 불편하시면 비디오는 보지 마시고 오디오로라도 저희 방송 애청을 끊지 말고 진행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미애님께서 다른 진보 유튜브 방송도 끊어진다. 그리고
블랙래빗님께서도 이 시간만 그렇다. 네. 뭐 요런 오늘은 오디오 비디오 다 딜레이래요.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은 괜찮다고. 지금은 괜찮다. 송작가 TV를 겨냥한 고의적인 테러가 아니겠느냐. 감히 그렇게 주장을 해보고 싶네요. 자, 화질 480으로 하니까 안 끊겨요. 화질 360으로 하니까 괜찮아요. 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냥 아예 360으로 해놨는데, 뭐, 저는 화질 아예 240으로 해놓으니까 안 끊기긴 하네요. 안 끊기긴 네. 하네요. 네. 아무튼 관련 문제를 해결할 때까지 불편함이 있으시더라도 여러분의 너그러운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이게 4년 만에 처음 겪는 일이라 원인 파악에 에러를 좀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내일부터 좀 쉽니다. 제가 건강이 또 안 좋아져가지고 네. 11월 달에 돌아오겠습니다. 네. 네, 이게 대놓고 지 멋대로 쉬겠다고 선언을 하고 이렇게 쉽니다. 우리 회사 직원들이. 네. 왜 부러워서요? 졸라 부러워. 나 우리 하루만 안 나와도 어디 갔다 왔냐, 방송 안 하겠다, 이러고 쌩 난리를 치면서 자기들은 아프다고 이렇게 자연스럽게 가서 쉽니다. 네. 아니, 그래서 제가, 저는 여기에 뼈를 묻겠다. 이랬더니 되게 싫어하는 거예요. 몇 가지 묻지 말고. 아, 왜? 나는 안 쉬겠다는데 왜 싫어하는 거예요, 도대체? 50 넘으면 좀 잘 생각해봐. 뭐라는 거야? 본인의 진로에 대해서. 50 넘으면 병원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돈을 많이 벌어야 그래서 됩니다. 제가 안 오는 시간에는 다른 분이 서프라이즈한 다른 진짜. 게스트가 오게 됩니다. 여러분이 반가워하실 만한 얼굴이 저희가 이미 섭외 끝냈지롱. 뭐 그 인물이 뭐 장기적으로 한다는 보장은 없고요. 하는 거 봐서 여러 인물들을 초대해가지고 테스트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문으로 들어갈 건데요. 참 기가 막힙니다. 김건희 집무실을 설치한다 뭐 이런 뉴스가 나왔는데 물론 형식상 과거에 그 청와대 안에는 대통령 부인의 소규모의 집무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거기에서 국정과 관련된 집무를 보지는 않거든요. 근데 김건희는 사실상 대통령실 안에 대통령실하고 같은 층에, 이게 한 층이면 나란히 있다는 얘기겠죠. 집무실이라는 이름으로 김건희가 집무를 볼 수 있는 공간을 만든다고 합니다. 이게 정상인지 한번 뉴스 들어보고 분석해 보겠습니다. 네. 예. 자, 청와대 본관 1층에 원래 역대 영부인들이 쓴 전용 공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부인의 집무실이 있습니다. 원래 있었습니다. 역대에. 그런데 다음 달에 이제 제2부속실이 생기잖아요. 네. 그렇게 되면은 이제 용산 대통령실에도 김건희의 집무실이 마련이 되는데 대통령 집무실과 같은 층에 생긴다고 합니다. 근데 나는 영부인 집무실이란 말 채널A가 썼지만 이거 언제 있었어요? 영부인 집무실 영부인이 어디 있었어? 집무를 보는 정권이 어디가 있었어요?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음. 그냥 대통령 집무실 같이 공동으로 그냥 해가지고 그냥 거기 앉아서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제2부속실이 있었잖아. 그러니까 그러면 영부인을 관리하는 부서가 따로 있는 거고. 과거에 대통령 집무실이라는 형태의 사무실은 있었지만 거기서 대통령 영부인이 국사를 보고받거나 무슨 인사에 관여를 하거나 그에 관련된 이른바 실질적인 대통령 직무를 했던 적이 언제가 있냐고. 그런 적이 어디 있었어. 근데 얘네들은 이걸 이제 당당하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제 아예 집무실이래. 야, 누가 보면 대통령인 줄 알겠다, 김건희가. 그리고 지금 집무실 없었어? 5층에 있었잖아. 저분이 없네. 원래부터 5층이 메인 집무실이었어요. 그쪽에 회의 공간도 대회의실로 더 큰 공간이 있었고 집무 공간도 크고 거기에 연관된 전화번호도 다 거기가 메인이었어. 7070도 거기 있었잖아. 웃긴 거는 이제 이렇게 돼서 그동안 별도의 공간이 없다 보니 한남도 관저에서 종종 진행했던 비공개 보고도 사라질 전망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지금 뭐 집무실이라는 표현 자체가 전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집무실, 그러니까 머무는 공간을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영부인으로서 공적인 행사에 참여를 해야 될 때도 있으니까 그걸 위한 준비 공간이라든지 업무 공간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거 괜찮아. 그러니까 집무실이라는 단어를 얘네들은 어떤 식으로 쓰고 싶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저는 그 단어 자체 우리가 일희일비 하면서 이렇게 흥분할 필요는 없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김건희가 지금 그러니까 역대 영부인들과 정치에 관여하는 수준이 역대 영부인들은 공식적으로 정치에 관여하지 않았잖아요. 국정에 관여를 안 했잖아요. 근데 김건희는 집무실이 있건 없건 그거에 상관없이 국정에 관여를 굉장히 적극적으로 엄청 깊이 하고 있잖아. 그게 핵심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2부속실을 만든다고 만들지만 제2부속실이라는 의미 자체는 이 영부인에 대한 동선이라든지 스케줄을 관리하는 거지 영부인 자체를 정치의 주체로 만들어갖고 그 사람을 보조하는 게 아니에요. 뭐 보고받고 결제할 거야? 영부인이? 뭐 하는 짓이야? 아니 지금 이게? 그거를 당당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얘기 들어봐봐. 그동안 한남동 관저에서 이루어지던 비공개 보고도 없어진다. 그럼 공개적으로 용산에서 보고를 받겠다는 거야. 그동안 비공개 보고를 받은 것 자체가 문제가 그렇지. 있다고. 말도 안 되는 거지. 과거 청와대에서 영부인 집무실이나 접견실에서는요, 대통령들끼리 위에서 얘기하고 있을 때 부인들끼리 만나가지고 소담하면서 차 한잔 마시면서 다른 문제, 그러니까 외교나 국정에 대한 문제가 아닌 뭐 다른 사안이라든지 사회봉사라든지 뭐 이런 그렇죠. 부분에 대한 의견을 나누던 거였지 대통령 부인이 언제부터 집무라고 하는 거를 한 적이 있었냐 말이야. 공무원이세요? 일반인이잖아. 일반인이 대통령실에서 같은 층에 대통령 집무실 같은 층에 집무실을 설치한다고? 일반인이? 그럼 5층에서 그동안 쓰고 있던 공간은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그리고 이것도 설치하면 또 만들면 또 히림이 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쓸데없이 용산으로 아니에요. 옮겨가지고 인테리어는 21g이에요. 아니, 쓸데없이 우리 세금 써가지고 그냥 청와대에 있으면 될 거를 나와가지고 저 집무실 설치를 해야 되잖아. 그래서 집무실을 설치를 하면 아이고, 단순하게 기자재나 옮겨 놓는 줄 알았는데 인테리어를 그럴듯하게 하고 심지어 뭐라 그러는지 알아? 거기 들어가는 소품들을 청와대에 있는 걸 빼다 쓰겠대요. 저분이 없네 진짜.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대놓고 국정농단 하겠다는 거야. 김건희가 대놓고 지금 대통령하고 나란히 앉아가지고 똑같은 서류 받아보면서 국정관리 하겠다는 겁니다. 지금 들리는 말에 의하면 대통령실 안에 있는 비서관을 비롯한 행정관들의 90%가 건의계라는 말이 있을 정도예요. 왜 100%가 아니죠? 그 10%는 잘못 어쩔 수 들었나? 없이 그 고인물. 원래부터 그 관련된 업무를 해오던 고인물들이 그거를 대체를 하고 있는 거야. 원래 있었던 기록 업무라든지 뭐 거기에 관련된 계획 업무 이런 것들을 하던 사람만 남아있고 나머지 90%는 다 건의말만 듣는다는 거야. 그 건의말만 듣는 게 600여 명 중에 90%면 거의 뭐 500명 아니에요? 이 500명 가까이 되는 건의파 애들을 쥐고 흔드는 놈들이 칠상시들이라고 하면서 실명이 지금 까져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한남동 라인이라고 해가지고 이기정 비서관 의전, 김동조 비서관 국정기획, 최재혁 비서관 홍보기획, 강기훈 선임행정관 국정기획, 김성용 행정관 인사, 황정호 행정관 국정기획, 이 새끼는 여기서도 마스크를 쓰고 있네. 강훈 전 비서관 정책홍보 뭐 이렇게 써있네요. 그 외에 나머지 이제 한 세 상시들은 이제 쫓겨난 애들인 거죠. 총선 나가나요? 김성애처럼 폭력 아들 폭력으로 그만둔 애들 포함해갖고 김승희, 그리고 김승희 내가 뭐라 그랬는데 김성회. 아무튼 이런 십상시들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한동훈도 쟤네들 잘라라 인적 쇄신해라라고 요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좀 웃긴 게 요거를 하는 방식이 공개한 방식이 한동훈도 그 얘기를 했지만 이게 더 팩트 기사거든요. 단독 포착. 김건희 한남동 라인 찌라시 도는 국감장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 일부러 보여줬는데? 일부러 보여줬어. 근데 네. 문제는 누구 핸드폰인지 얘기를 안 합니다. 누구 핸드폰인지 얘기는 안 하는데. 야, 씨, 손가락만 막았건 진짜 모르겠다. 근데 중요한 건, 한 대표가 인적 세션을 요구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 이 7인방들. 그 인적 세션을 요구하면서 이 이건 그럼 명단을 흘려버린 거야. 국민의힘 쪽인데 그러면 국힘 쪽이에요. 국힘 쪽 같은데 느낌이. 당연하지. 왜냐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면 분명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라고 얘기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 정도까지 현재 국정농단의 수준이 잠시 건드리는 수준이 아니고, 우린 그동안 잘못 생각했거든요. 홍보 라인이라든지, 아니면 저기, 일부만. 보훈 라인, 어. 아니면 뭐, 의전. 이나 보건, 요런 일부 라인만 하는 줄 알았더니, 국방에서부터 모든 라인, 국방 외교에서부터 모든 라인들이 사실은 김건희 손에 움직이고 있었다는 거예요. 윤석열은 얼마나 모질이냐는 거지. 아니, 봐. K행정관, 인사잖아. 인사면 끝이지. 사실 인사가 다잖아요, 사실. 아니, 국정기획, 홍보기획을 다 하고 있으면. 정책 홍보까지 다 하고 정책까지 다 맡아지고 얘가 흔들고 있으면 도대체 윤석열이 할 줄 아는 건 뭐냐는 거지. 심지어 의전도 그래서 김건희 위주로 의전이 되는구나. 그래서 사진이 김건희만 센터에 찍히는 거예요. 참, 진짜. 결국 이 얘기에 한동훈이 같이 맞장구를 쳤다는 거는 어찌됐거나 여야가 나서서 최소한 여기 이 실명이 거론됐던 얘네들만큼은 자르고 가야 된다라고 압박을 할 거고, 얘네들은 부서를 옮기거나 다른 방식으로 어떻게든 남아있으려고 몸부림을 칠 겁니다. 이게 한동훈과 김건희의 아주 눈에 드러나게 보이는 갈등으로 들어와 보이겠죠. 아니, 근데 이게 한동훈이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원래 이게 문제인 거예요. 다 알고 있었대잖아. 아까 그 JTBC 기사 보면 제목에 여권에서는 다 알고 있었대잖아. 소문이 파다했던 얘기다. 아니, 우리도 아는데 걔들도 모르겠냐고. 근데 걔들 한동훈이 마치 한동훈이 이거를 해가지고 처음 보는 것처럼 얘기하고 아니잖아. 있어. 한동훈 띄워주려 하지 마시고. 한동훈도 다 알고 있었어요, 이 새끼들. 들어갈 때마다. 그러니까 아는데 모른 척한 거잖아. 이때까지 숨기고 있다가 이제 와가지고 선거 질 것 같으니까 김건희한테 떠넘기려고 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이 칠상시 젊은 새끼들, 얘들 다 나이가 30대이거나 40대 초중반이에요. 저보다 어린 놈들이라고. 이런 애들을 끼고 돌면서 얘네들하고 말도 안 되는 국정을 운영하고 원칙 없는 국정을 운영하다 보니까 인사고 행정이고 외교고 뭐 하나 제대로 돌아가는 게 없는 대한민국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가 망하고 있지. 아니 근데 아까 그 홍보기획 최재혁은 MBC 아나운서 출신이거든요. KTV. 네네. 우리가 알고 있는 국악공연했던 예. 1961년생이세요. 예. 나보다 13살 많으시구나. 그걸 왜 왜 갑자기? 아니, 저기 사진을 찾아보시라고. 아무튼 그래서 한동훈이 참여를 한 이상 이 인사를 교체해주지 않는다고 하면 사실상 한동훈은 특검법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고요. 만일에 이 인사들을 끝까지 버틴다고 치면 얘네들이 버티기 위해서라도 한동훈의 모가지를 날릴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이어질 것으로 뭐야? 보여집니다. 최재혁은 또 왜 한국 외대야? 몇년 게 뭐 죄야? 쟤네, 쟤. 지금 뭐 뒤에 최재혁 관련된 속보라든지 여러분들이 자꾸 댓글로 언급하시는 김건희와 명태균이 깠던 그 카톡의 내용은 저희가 또 뒤에서 언급을 할 거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시고요. 순서대로 갈게요. 순서대로 좀 가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순서대로 안 가면 헷갈려져서요. 그죠. 과거에 그 독일 순방 가는 거 취소했던 거 있죠? 송 작가님 막은. 네, 송 작가가 막은 그 당시 무슨 뭐 마티의 말자이트라고. 너 그거 어떻게 외우니? 그거 아직도 기억이 나요. 하여튼 그 마르치스 닮은 그 강아지 이름 같은 거기 회의를 가려고 한다. 거기 표 샀다. 그거 가려고 가는 거다라는 걸로 해갖고 뭐 명품백 영향도 있었습니다만 아무튼 그게 취소가 됐잖아요. 그래서 한 5억 원 이상 손해라 그랬는데 저희가 그 얘기를 했죠.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 음. 독일 순방 가갖고 거기 가서 광고를 틀라 그랬대요. 그것도 독일에서 제일 큰 벤스 광장, 아니 그 도시에서 제일 큰 벤스 광장에. 아니, 그 발음을 좀 세련되게 해주시면 안 돼요? 기사를 일단 보시죠.
저한테 그 기사가 없는데요? 1-2 있잖아. 아, 그래요? 잠깐만요. 그 순간에도 몇 개를 뛰어넘었기 때문에. 아, 네. 네. 자, 한국일보 단독입니다. 네. 저희가 근데 그 당시에도 5억 원 정도 손해가 있지만, 그 이후로도 그 손해액은 더 불어날 수 있다라는 게 기사 내용에 있기는 당시에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베를린 벤츠 광장 전광판에 틀기 위해서 영상을 하나 제작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 영상을 아예 순방 연기 때문에 틀지도 못하고 버려야 했는데요. 중요한 건 이 전광판 광고 예산으로 9천만 원이 책정이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10초 분량의 이 영상 제작에만 1,550만 원이 투입됐다고 합니다. 합쳐서 1억이 넘는 돈이죠. 예. 이거는 뭐 다시 가도 못 틀어요, 이제. 날려버렸으니까. 10초 영상이 있는데 이게 자, 어떤 영상인지 한번 볼까요? 이것도 안 되네? 또 막았어? 왜 안 돼? 응. 여기 이거다. 한국, 독일, 옛날 흑백 사진 2장, 한강과 라인강, 그리고 현대자동차 공장 이게 잠깐. 끝이야. 이게 1,500이래, 이씨! 이거 뭐 나보러 만들면 15분이면 만들겠어. 어쩌란 말이냐 이거. 사진이 있어, 동영상이 있어. 윤석열 얼굴밖에 기억이 안 남는데? 1,550만 원을 이거를 했다고? 아니, 이거, 우리 1분짜리 쇼츠 만드는 우리 김도환 PD한테 이거 맡겨도 이렇게 만들으라 그러면, 이거 쪽팔려서 이걸 어디다 갖다 틀어요? 그러고 안 만들어요. 옥외 전광판 광고 예상으로 9천만 원. 자, 여러분. 죽여버려. 이제 10초당 우리 10초 단가는 분량에 1,500이에요. 1,500. 10초당 단가는 일 따오실 때 10초당 단가 1,500이라고 얘기하세요. 아니, 어떻게 이런 걸 1,500 주고 만들 생각을 했으면, 이걸 갖다가 광장에다 틀어갖고 보여주면, 한국 대통령 알기를 뭘로 알겠냐고. 근데 옥외 전광판 광고가 9천만 원이나 돼? 그래 이게 두 개 합치면 1억 500만 원. 그러니까 전광판을 어느 날짜에 지정을 해갖고 하루 종일 틀기로 했겠지. 반복해갖고, 그날 순방하는 날. 아니 1억이 이걸 1년 내내 틀라고는 안 했을 테니까. 1억을 이런 아마 식으로. 그 방문하는 그 일주일이라든지 며칠 딱 그때일 그렇지. 거예요. 스페어 타임으로 해갖고 했을 거예요. 근데 이거 자체를 또 날려먹었다는 거지. 우리 세금이 이런 식으로 그냥 날라갔습니다. 근데 이렇게 날아간 거 찾기 시작하면은 이 정권에서는 한두 개가 아닐걸요? 그만큼 개망신을 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도 다시 재순방을 요청한다고 지속적으로 외교부가 요구를 했는데 독일 측에서 됐어. 오지 마. 라고 아예 개쌩을 까고 있는 거고요. 9월부터 간다고 예정됐던 독일 순방은 사실상 없어졌고 아마도 윤석열은 독일을 다시 가보지 못하고 임기를 조기 단축할 가능성이 높아져 보입니다. 또 다른 단독인데 계속해서 이제 JTBC가 주가 조작 정황에 대한 사전 인지 내용의 속보를 띄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검찰이 이렇게까지 쳐맞고도 무혐의를 할 수 있냐라고 과연. 검찰한테 시비를 거는 거죠. 네. 자, JTBC는 앵커 멘트를 주목하셔야 돼요. 검찰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과 관련해 김건희 여사가 주가 조작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보고 이번 주 무혐의 처분을 내리는 걸 검토 중입니다. 계속 전제가 이거야. 응, 그치. 기사의 전제가. 그쵸? 지난주에도 했죠 이거를. 야, 니들 이거 불기소 처분할 거지? 다 알고 있어. 알고 있어. 예, 이걸 딱 박아놓고. 그런데 항상 그 다음에 그런데. 이게 뭐죠? JTBC 취재 결과. 김 여사가 1차 주가 조작의 주포 이모 씨와 이종호 씨죠, 이종호 씨. 그냥. 네. 주식 매도 문제로 직접 통화하면서 이런 대화를 나눴던 걸로 확인됐습니다. 이 씨가 주식이 올라갈 건데 왜 다 팔려고 하느냐? 내가 팔아주겠다. 고 하자 김 여사가 알겠다고 답했다는 겁니다. 참. 이게 보면 애초에 수익률 한 30-40% 정도를 아마 보장을 받고 들어갔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조작이 원활하지 않고 가격이 좀 안 오르고 그러니까 김건희가 불안하기도 하고 또 돈이 안 된다 생각하고 빼려고 하니까 이종호는 이제 오빠잖아요. 평소에 친하게 지내는 오빠니까 너 자꾸 이렇게 건드리고 까딱까딱 하니까 우리가
작업하기 힘들잖아. 너 그냥 짜져 있어. 그냥 가만히 있어. 라고 하니까 그 앞에서는 그럴게요, 오빠라고 한 거야. 근데 이종호한테는 이렇게 대답을 했지만 실제 김건희가 어떻게 했는지 아시죠? 떨어지기만 하면 증권사에 전화하고 지점장한테 지랄하고 오죽해서 뭐 듣던 대로 XX구만. XX네 소리를 들을 정도까지 난리를 쳤다는 거지. 그러니까 김건희는 여태까지만 해도 굉장히 1차 주가 조작에 대해서 불만이 많았던 거야. 왜? 주포 이종호가 이걸 맘대로 주물럭주물럭 하면서 관리를 하고 있다 보니까 지성에 안 찬 거지. 그러다가 1차 정산을 하고 다 끝났어. 대부분 손해를 보고 지들만 좀 벌었는데 2차로 넘어오게 되니까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시작했다는 거지. 그 다음부터는 김건희 스타일로 간 거야. 주가 조작이. 근데 이거 다 검찰에서 나온 거예요. 이 그림만 봐도 검찰이 이렇게 물어봅니다. 김건희의 주식을 팔아주고 얻는 이유가 뭔가? 김건희로부터 수익의 30-40%를 받을 수 있을 거라 생각했다. 그러면 김건희가 얻은 수익의 30-40%를 받는다는 거잖아. 그렇죠. 그럼 김건희가 23억을 얻었잖아. 그럼 30-40%면 7억 8억인데 줬을까? 아니 여기 보면 말을 잘 들으셔야 돼요.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 생각했다. 생각을 했는데 못 받았다. 그렇지. 그리고 권오수가 김건희 있는 데서 그 얘기를 하고 김건희도 가만히 듣고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그 30-40% 수익을 당연히 가지고 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 수수료를 내는 건 업계의 당연한 관행이잖아. 김건희는 내 주식이 운영당해서 활용당해서 얻은 대가인데 오빠가 그 돈을 왜 가져가? 그러면서 결국은 이 돈을 지급 안 했어요. 당연하죠. 네. 그런 상황에서 2차를 벌렸으면 2차는 이종호가 끼어서 안 했겠죠. 아마 김건희가 독자적으로 팀을 꾸렸을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저는 이 사안에서. 그래서 1차 때는 최소한 뭐랄까 상도위를 지켜가면서 주가 조작을 했어. 너무 심한 통정 매매나 너무 노골적인 조작이나 무슨 뭐 정보 공시 작전을 안 펼쳤단 말이야. 1차까지만 하더라도. 그러니까 1차 주가 조작의 그래프는 흔히 보이는 그 일반적인 주가 조작범들의 그래프에서 보여지는 유형. 탐보에서도 나타나고 옛날에 갑자기 기억이 안 나. 한동훈 장인이 했었던 그 주가 조작에서도 보여주는 그 패턴들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반면에 이번 2차 주가 조작은 대놓고 작전 세력들을 앞세워서 때리고 던지고 때리고 부수고 이런 식으로 작전을 했단 말이야. 금감원에서 경고를 받을 정도까지. 그렇다는 얘기는 김건희가 1차 때와 2차 때에서 어떤 마음가짐으로 이거를 했는가라는 부분인 거고, 뭐 1차 안에서는 어찌됐거나, 투자자 내지는 뭐 쩐주로서, 수익을 본 걸로 해갖고, 일종의 이제 방조죄로 지금, 기소가 될 수 있는 여지가 남아있는 거지만, 2차 때는 사실은 이 작전 세력을 직접 움직인 사람이 김건희이지 않을까라는 의심을 해보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까지 돼 있는데 2차에 관련된 부분. 그러니까 1차는 이미 공소시효 지났으니까. 2차에 대한 관련된 이 부분 안에서도 김건희는 아무런 정보를 몰랐다라는 이유로 무혐의 처리를 하려고 든다는 거지. 난 그런 거 몰라요. 아무것도 몰라요. 그냥 계좌를 활용당했을 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에휴. 이런 식으로 검찰이 끝까지 예를 들어 무혐의 처리를 친다고 하면 결과적으로 이 공범들 안에서 사실은 김건희는 쩐주나 참가자가 아니라 이걸 기획하고 실행한 사실상의 주포였다라고 하는 증언도 나는 분명히 검찰이 확보하고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JTBC가 야 이래도 검찰이 불기소하겠다고 이래도 하면서 이제 점점 수위를 높여가겠죠. 그래서 보면 JTBC가 이 그래프를 쭉 이렇게 나열해놨는데 아예 정리를 해놨어요. 김건희가 검찰에 서면 답변서를 제출을 합니다. 그러자 검찰이 소환 통보를 하거든요. 근데 김건희가 배째 못 가! 하니까 하던 사이에 윤석열이 당선됩니다. 그리고 나서 야 하긴 해야 되겠으니까 니들 일로 와.
그리고 핸드폰 다 2년 내놔? 4개월이 지나서야 핸드폰 다 내놔. 와. 해가지고 검찰이랑 저기 있는 사람들 수사관들 핸드폰 다 뺏고 수사를 하든지 말든지 하고 갔어요. 만일에 윤석열이 당선이 안 됐으면 바로 달려갔을 겁니다. 김건희는. 근데 이게 시간을 2년 동안 권력의 힘으로서 벌어온 거죠. 근데 지금 이제 거의 공소시효가 다 된 시점에서 이거를 털고 갈 수 있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여론이 너무 많은 걸 알고 있고 현재 반윤석열 측 검찰 라인 안에서 그리고 JTBC 같은 기득권 언론 안에서 너무 많은 증거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그러니까 그 말이 맞네. 국힘당에서 걸핏하면 니들 그러잖아. 문재인 정부 당시 검찰이 탈탈 털지 않았습니까? 털털 털었네. 그렇죠. 그 탈탈 턴 걸 JTBC가 다 가지고 있어. 그렇지. 탈탈 털었는데 중요한 건 그래요. 탈탈 턴 거 맞아요. 그래서 그 다음 저희가 처벌하려고 하니까 니들이 못하게 지금 온몸으로 막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JTBC나 이 자료를 갖고 있던 애들은 김건희가 사실상의 주포다라고 하는 결정적인 스모킹 건 안 꺼내놓을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불기소 처리한다고 발표한 이후에 왜 이건 큰 의미가 없어. 김건희를 불기소 처분하고 어쩌고 하는 건 자연인인 김건희가 주가 조작 했냐 안 했냐 약간 그 경제사범의 문제에 들어가는 건데 그러고 난 다음에 나머지 진짜 진술. 김건희가 사실상 주포고요. 주포예요. 이거를 까놓고 난 다음에 그럼 그 얘기를 왜 안 했어요? 했잖아요. 검사한테 다 얘기했다고요. 그 다음에 검사를 불러서 물어보는 거죠. 야, 증언들이 다 증인을 했다 그러는데 너희들은 이거 왜 이거를 저기를 안 했어? 이걸 기소를 안 했어? 라고 물어봤을 때 위에서 시켜서요. 누가? 성렬이가요. 이걸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김건희가 조사받고 구속되고 기소되고 해봐야 김건희 자연인 하나가 말 그대로 주가 조작을 해서 들어가는 거는 그거는 국정농단이라든지 뭐 탄핵이라든지 큰 건이 되지 않는데 이러한 조사를 부인인 상태, 그러니까 아내를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윤석열이가 권력으로 개입을 했냐 안 했냐. 그리고 중요한 시점이 이거야. 검찰 대통령 당선되기 이전에 개입을 했던 거랑 이 이후에 개입을 했던 거랑은 완전히 죄질이 틀려진다는 거지. 당연하죠. 이렇게 되면은 요 사이에 지금 당선부터 조사까지 2년 4개월이 걸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요 사이에 니들 왜 못했어? 그러면 위에서 막아서요. 누가? 윤석열이요. 요 위에 건 윤석열, 저 문재인 정부를 탓할 수도 그렇지. 있고 검사들의 자율적인 판단을 탓할 수 있는데 여기서 만일에 지금 방금 얘기한 관련된 증언이라든지 추가 자료들이 은폐됐거나 조작됐거나 압력을 받아서 이거를 수사를 안 했다라고 하는 외압이 터져 나오게 되면 이거는 빼도 박도 못하고 탄핵으로 간다는 거지. 그래서 지금 그걸 노리고 있는 거예요, 사실 여기에서는. 분명히 증언이 있을 거라고. 그래서 여기에 대한 거를 처리를 했는데, 하기 위해서 수심을 연다 그랬는데, 수심위가 의미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안 열어. 왜냐면 수심을 열었는데 지난번에 자, 일단 김건희에 대해서는 불기소였고 최재형 목사 관련해서는 기소 의견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최재형 목사 관련해서 수심위를 할 때도 당연히 불기소 의견이 나왔으면 계속 수심위를 쓸 건데 이거는 생각지도 않은 의견이 나오면서 처음으로 수심위 의견을 묵살해버렸단 그렇죠. 말이야. 그러니까 지금 있는 상황에서 수심위가 어떠한 결정을 내려주더라도 검찰이 지 맘대로 하겠구나라는 게 깔려있는 상태에서 수심위는 의미가 없다는 거지. 그래서 검찰 내부에서 알아서 판단해라라고 압력을 놓고 있는 거야. 누가? 김건희가. 수심위에서 또 기소해라 내지는 조사해라는 의견이 나올 수도 있겠구나라는 걸 봤기 때문에 이제 그것도 못 믿어. 그것도 못 믿는 거야, 수심이도. 그러니까 그냥 검찰 안에서 어떻게든 누가 해결을 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검찰 안에 레드팀이라는 게 있대요. 나는 이런 거 나 처음 들어. 나도 처음 들어봤어요. 지금까지 이런 게 있었으면 굳이 수심위가 필요했을까요? 그러니까. 수사팀이 아닌 검사들로 그러니까 외부 사람들이 이 사안을 판단을 하고 이걸 검증할 수 있는 레드팀이라고 하는 다른 구성 조직 내지는 검토할 수 있는 대안이 있었다는 거야. 이게 왜 이제 나와?
자, 레드팀은 수사팀과 반대 의견을 내는 역할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나름 지들끼리 그림을 만들어 보겠다는 그렇지. 거예요. 심지어 이 뉴스 경향신문 뉴스 기사 중에 이 표현이 있어요. 수사팀은 김 여사가 주가 조작 시기 이후로도 주가 조작 일당과 지속적으로 연락을 주고받는 정황 등에도 불구하고 김 여사를 혐의 없음 처분하는 이유에 대한 설명을 보강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니까 이미 이제 JTBC나 이쪽 저쪽에서 증거가 나왔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기소를 해야 되는 이유를 그렇지. 보강을 한다는 거야. 마치 얘네들이 겁나 열심히 머리 짱구 굴려가지고 검찰 99만 원 세트를 만들어낸 것처럼. 예. 그 짓거리를 지금 하는데 거기에 이번에는 레드팀이라는 걸 넣어가지고 이거는 결국 무슨 의미냐면은 레드팀이라는 단어가 사람들한테 이게 프레임 전환용이에요. 수심위로는 안 돼. 왜? 수심이란 용어는 이제 오염됐어. 그 프레임을 다시 쓸 수는 없어. 새로운 또 프레임을 사람들한테 잘 모르지만 뭔가 생소하지만 혹할 만한 걸 들이밀어야 돼. 드라마 굿파트너 보면 거기서 그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법조계에서 그렇게 프레임을 하나 만드는데 법조계에서는 쓰지만 일반인들은 잘 모르는 단어를 툭 던짐으로 인해서 사람들의 관심이 그쪽으로만 쏠리게 하는 프레임을 만드는 방식이 있는데 이번에 그 프레임으로 선정된 단어가 레드팀이라는 거죠. 그동안 검찰이 그렇게 자체적으로 해온 수사를 외부 기관하고 외부 기관에 의뢰해가지고 야 요거의 공정성에 대해서 니들이 좀 더 연구해봐 또는 의견을 내봐 이럴 만큼의 조직이 있었으면 지금 이재명 대표나 지금 민주당 측 인사들한테 벌어지고 있는 저 거의 날조에 가까운 이따위 수소 결과를 어떻게든 비판하는 얘기가 한 명이라도 나왔겠죠. 이 레드팀이 사실 어떻게 구성이 되든 그건 상관없어요. 결론은 정해져 있잖아요. 자, 수사팀 입장에서는 그 프레임 전환이 일단 된 거예요. 잘 봐라. 우리 수사팀만의 결정이 아니다. 이거는 다른 검사들, 레드팀까지 동원해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이런 결정이 나온 거다. 이러면서. 우리는 수사팀이라서 어떻게든 잘못을 밝혀내고 처벌을 해야 되는 입장에 있다 보니까 너무 무리한 기소나 너무 무리한 방향으로 우리가 김 여사를 의심할 수 있으니 자 레드팀 니들이 공정하게 한번 봐봐라. 한 발짝 떨어진 상황에서 제3자로서 이게 정말 기소를 해야 될 사안인지 한번 판단을 해줘봐. 당연히 그러면 수사팀이 아니니까 이렇게까지 할 일은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결론을 내겠죠. 자, 이렇게 되면은 이거 수사한 검사들한테 책임 치워야 된다. 그러면 걔네들 뭐라고 그러겠어? 무슨 말씀이세요? 그럼 블루팀이 또 나서야지. 예. 이번에 블루팀이나 옐로우팀이 나서가지고 레드팀은 잘못하고 있는 거야. 우리 옐로우팀이 그러면- 보기엔 그렇지 않아. 그러면 시민 블루팀을 만듭시다. 우리도 프레임을 이렇게 가져갑시다. 검찰 레드팀 뭐가 필요했어? 온 동네방은 JTBC만 레드팀으로 해놔도 불기소 못해요. 장난쳐 지금? 4년 동안 아무것도 못했잖아. 걔들이 검찰이. 무디게 팀을 데리고 와도 그럼 불기소를 하면 안 되는 말주로 거야. 파란보 팀을 동원해도 안 돼, 불기소하는 순간 검찰은 해체각이야 바로. 뭐 같이 죽겠다는데 어쩌겠습니까? 같이 죽어라. 관련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황제 관람 최재혁에 대한 특혜 의혹에 더 좀 얘기를 해줘 봐야 됩니다. 즉 그 최재혁이 제가 MBC 아나운서 출신 그 최재혁이라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르셨나 봐요. 자, MBC 아나운서 최재혁 아나운서입니다. 저는 제가 아나운서 시절에 이분을 서울에 연수 가서 인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들은 소문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얘가 아나운서를 하다가 뜬금없이 2022년에 KTV에 방송기획관으로 지원을 합니다. 나는 그래서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지. 아니 MBC가 뭐를 봐도 KTV보다는 명망 있고 돈으로 따져도 공무원보다는 날 텐데 왜 여기에 갔을까? 왜냐면은 잘 생각해 보세요. 이분이 이명박근혜 시절에 굉장히 잘 나가던 분이에요. 그러다가 민주정부 문재인, 때 그렇죠. 촛불 많이 정권 들어서고. 밀리니까 A씨 내가 팔자는 스스로 고쳐야 되겠다 하고 MBC를 박차고 KTV로 들어갔어요. 근데 문제는 이때 들어갈 때 자기가 자진해서 간 게 아니라 너 KTV 좀 가 있어라 라고 하는 걸 받은 것 같다는 거지. 그러니까 왜? 보통 이렇게 지원을 할 때 이런 급 정도면은
그냥 나 진짜 이제 일하고 싶어요. 취직하고 싶어요. 돈 벌어야 되는데 이러고 혼자 쓰는 사람은 없어요. 이미 얘기 다 됐고 얘기 들어왔고 너 가면 된다라는 거 다 아니 일반적으로 그렇다고요. 이 세계가 경력직들이 특히 이렇게 그 소위 경력이 많은 분들이 옮겨갈 때는 그거 약속받지 않으면 원서 내면은 떨어지면 창피하잖아요. 그래서 KTV에 원서를 내긴 냈는데 이게 엄청 허술한 원서를 냈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관련된 기사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분이 그 4명이 총 이제 지원을 했는데 전체 지원자가 4명이었는데 4명 중에서 3위를 차지했대요. 세 번째였다고 합니다. 꼴찌나 다름없잖아. 그렇죠. 최하위 지원자를 불합격 처리하고 3명을 면접 전형으로 올렸다고 하는데요. 중요한 거는 이 사람이 3인데도 점수가 1위하고 격차가 굉장히 많이 났습니다. 1위가 254점이었고 이 최재혁이 209점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50점 차이가 난 거야? 자, 그런데 갑자기 면접 단계에서 3명의 심사위원으로부터 압도적인 지지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분이 꼽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심사위원 3명 가운데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도 포함이 돼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점수표를 좀 보시면은 되게 이상하다라는 부분이 좀 보여요. 그러네요. 최가 제일 위에 있고 위원별 점수예요. 이건 합계고요. 합계 점수를 9점, 7점, 2점으로 나눠졌네요. 그렇죠. 네. 뭐 상을 제일 많이 받은 거고, 그렇죠. 그리고 중간에 있는 사람 77로 받았고 밑에 있는 사람 20으로 받았는데 내가 보기엔 20으로 받은 이 사람이 점수 1위자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근데 아니요. 아니요, 2등이에요. 2등. 이분이 1등 한 사람이에요, 원래. 서류에서 1등. 그래서 2등. 어찌 됐거나 이 압도적인 점수 차이로 뽑혔다는 얘기겠죠. 그러면 그렇습니다. 2022년 이 기간에 MBC 앵커를 하던 이 사람이 간 거는 예를 들어야 평소 알고 있는 누나가 아유 우리가 KTV를 어떻게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오빠가 좀 가서 거기 가서 자리 좀 잡고 일 좀 해주면 안 될까? 내가 그 일만 잘 처리되면 그냥 정리만 하고 바로 내가 영산으로 불러 올릴게. 요런 묵계가 사전에 있어서 된 게 아니겠냐는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왜냐면 원래 이 방송기획관이란 직책이 2013년에 폐지되고 없던 직책이었어요. 없던 직책을 만든 거야. 그러니까 사장이 있고 안에 PD가 있고 그 안에서 KTV를 구성하는 사람들이 잘 해오고 있는데 무려 10년 만에 없던 직책을 세워가지고 낙하산 보직을 만들고 거기에 말하자면 지원 점수 3위를 면접으로 뒤집어 갖고 여기에 채용을 해서 밀어 넣었다는 거지. 와, 이게 되게 신기한 게 뭐냐면은 이게 2007년 8월에 만들어져서 6년간 유지가 됩니다. 그리고 2013년에 이 자리가 없어져요. 그런데 룬이 취임한 직후에 직제 개편을 합니다. 그러면서 2022년 12월 1일에 이 방송기획관을 다시 신설을 합니다. 그리고 나흘 뒤에 빠르다. 채용을 진행을 해서 최재혁을 채용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최재형 입장에서는 뭔가 준비를 할 시간도 적었고 나흘 만에 여기를 간 거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를 지원할 수 있었던 거는 KTV 아마 에서 요구하는 게 일반 MBC나 SBS에 있었던 앵커한테 요구하는 내용은 아니었을 거예요. 방송 자체를 기획한다 그러면 국장이라든지 데스크라든지 편집 능력, 기획 능력 같은 걸 많이 봤을 것 같거든. 근데 이 사람이 가갖고 뽑히면서 사실상 KTV를 제작 전체를 장악했다는 거야. 그 이후에 KTV가 얼마나 건희와 윤석열을 빨아주기 위한 방송으로 전락했는지는 우리가 그동안 숱하게 와서 들어온 거잖아요. 심지어 지금 오늘 건진사이다 님이 국회
국회 그 국정감사 증언으로 나갔는데 KTV가 자기네 송출 영상을 사용해서 유튜브를 만들었다고 유튜브 사용자인 건진사이다를 비롯한 유튜브 사용자들한테 저작권으로 고소고발을 했다니까. 네, 백자님도. 백자도 마찬가지고. 근데 백자는 풍자인 거고, 백자는 풍자를 해서 그 화면을 풍자를 한 거고, 건진사이다는 KTV에서 방영한 방송의 컷이나 사진들을 응용했다고 그걸 저작권을 때렸다고 세금으로 만들어진 국민의 방송이 그거를 보고 활용했다는 이유로 저작권. 공중파이면서도 이거를 고소고발을 하는 이 모든 짓거리들 안에는 이 최재혁이라고 하는 이 사람의 영향력이 당연히 있었을 거라는 거지. 근데 얘가 얼마나 말하자면 그때부터 KTV에서 황제 대접을 받고 다녔냐. 일단은 전용기를 타고 다녔다는 거예요. 요거는 속보고, 최재혁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대통령 전용기를 타고 미국 갈 때도. 예, 미국 갈 때도 따라갔다는 거야. 심지어 원래 그쪽에 따라갈 수 있는 티오가 둘밖에 없어갖고 두 자리가 차 있었는데도 티오 외에 얘가 앉아서 따라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티오 있는 사람들은 비행기 좌석 배정받고 호텔부터 체류비부터 모든 것들을 제공을 받는 건 당연한 거고 얘는 아무런 이유 없이 별도의 플러스 알파로 따라가고 그 대접을 받고 왔다는 거지. 출입 기자가 아닌 사람에 대한 규정이 없어서 관련 경비도 별도로 사후 정산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황제 출장이다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다고 아니, 합니다. 출입 기자가 아니면 아예 못 들어가는 아예 못 들어가는 거 근데 아니야. 그게 규정이 없어서 갔다고? 회사를 그만뒀기 때문에 기자 등록도 안 돼 있을 거라고. 그냥 일반 공무원이야, KTV 공무원. 네, 그래서 그냥 별도로 사후에 정산을 했다고 하는데요. 이제 그러면 당시 출장 목적이 뭐냐? 그러니까 대통령 미국 국빈 방문단이 참여해 대통령 해외 정상 외교 현장을 직접 경험하고 국정 홍보 개선 과제 발굴 및 보다 효율적인 국정 홍보를 위한 방안 모색. 야, 그렇게 따지면 온 국민이 다 탈 수 있어. 아이고야. 그래서 이런 짓거리를 하면서 윤석열 부부 빨아대기를 열심히 시전을 했고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시스템과 사람들을 박아 넣었겠죠. 그런 와중에 나 국악공연 보고 싶어요 라는 말 한마디에 국악공연을 1억 가까운 돈을 들여서 마련해 줬을 뿐만 아니라 오늘 속보로 나온 거는 소록도 같은데 소록도를 방문한다라고 하니까 급하게 현장에서 음악회를 열어주는 이런 충성을 다했다는 겁니다, 얘가. 그랬던 애가 지금은 대통령실에 들어가서 칠상시 중에 하나로 홍보기획관이었나요? 네, 홍보기획비서관. 홍보기획비서관으로서 활약을 하고 있다는 거죠. 출장 기록부에 따르면은 근데 중요한 거는 이때 출장 목적과 내용에는 프레지던트 다이어리 제작 관련 사전 현장 방문 및 미팅이라고 돼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는 가갖고 방송팀을 끌고 가서 우리 여사님이 소록도 그 나병 환자 병원을 차지해서 찾아갖고 얼마나 극진하고 사랑스럽게 환자들과 병원 관계자들을 위로했는지 그 내용을 찍어갖고 유튜브로 방송을 냈어요. KTV 유튜브로. 이게 말 그대로 그냥 김건희 빨아주로 발바닥 핥아주로 그렇게 돌아다니면서 충성을 다한 거야. 그 충성의 대가로 지금 자리까지 올랐고. 근데 프레지던트 다이어리인데 김건희가 프레지던트. 그러니까 얘 눈에는 김건희가 프레지던트야 그냥. 뭐지? 야. 그래서 이런 것들이 김건희를 둘둘 싸고 얘가 얼마나 많이 영향을 미쳤겠어요. KTV 방송기획관이었다면 KTV에만 미쳤겠지만 지금 홍보비서관을 하면 KTV를 포함해서 KBS를 비롯해서 모든 국가 홍보에 관련된 해외 영상이나 그와 관련된 정책이나 예산 비용 등을 전부 다 김건희를 위해서 쓰고 있을 거 아니냐고. 근데 원래 오늘 국회 문채위 KTV 국정감사의 증인으로 채택이 됐는데
지병으로 인한 병원 입원 치료를 사유로 불출석을 통보를 한 상태입니다. 저기 다 구인해서 잡아쳐 넣어야 돼요. 병원에서 열어야 돼. 씨. 국정감사를. 병원에 가갖고 쿡쿡 찔러보면서 아픈지 안 아픈지 확인해가면서 진짜 아파? 뒤로 뒤집어봐 이렇게 가면서. 네. 아, 진짜 제가 아까 사진을 찾아보라고 한 이유를 여러분이 눈치를 채셔야 된다니까요. 뭔데? 모르면 말고 눈치 빠른 사람만 알겠지? 또 인상이 다 닮았어? 자, 이와 관련해서요. 김건희 관련된 이제 대필 의혹을 했던 교수 관련한 비리가 나와 있는데요. 요거는 조금 힐링 타임을 갖고 와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송작가 TV 사내 방송입니다. 일단 샤인머스켓이 다 떨어졌다가 또 대만 수출 물량 200세트를 추가로 본부장이 뺏어갔습니다. 우리가 미국 수출 물량의 30%를 소화했는데 대만 수출 물량의 현재 40%를 국내에서 대신 소비를 하고 있습니다. 늘 말하지만 맛있는 거는 우리 국민들이 먼저 먹어야지. 우리 애청자들이 먼저 먹어야지. 왜 대만에 우리 국민들이라고 하지 마요. 일찍들 말고 우리가 묵어야지. 그렇지. 우리들만 먹어야죠. 우리들만 묵어야지. 그래서 요거 18일까지만 판매하고 최종 마감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청귤식초가 여러분이 너무 주문을 많이 해주셔가지고 지금 포장하는데 좀 애로사항이 있으시다고 해요. 왜냐면 다 수작업을 해야 되는데 옛날처럼 직원이 있는 게 아니라 가족끼리. 예, 가족끼리 한 명은 송장 뽑고 한 명은 사모님은 포장하고 아들은 충전재 넣고 이러고 있다 보니까 하루에 소화하는 물량들이 너무 적어져가지고 일부 늦게 주문하신 분들은 하루 더, 그러니까 내일 나가게 돼서 목요일 날 받으실 수 있다고 합니다. 그거는 여러분들이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고요. 작년에 출시해서 굉장히 인기 끌었던 그 사과 퓨레 있거든요. 거창 사과 퓨레. 그 사과를 갈아서 100% 갈아서 이렇게 넣은 퓨레인데 저거 이제 환자식이나 이유식으로 굉장히 인기를 많이 끌었던 제품인데 다시 오늘 입고가 되었습니다. 네, 이 제품도 여러분 많이 이용해 주시고요. 자, 오늘의 신상 설명을 드리자면 나물입니다. 나물. 근데 이게 뭐 양념을 해갖고 여러분한테 반찬 개념으로 드리는 나물이 아니라 그냥 저희가 나물을 삶아가지고 삶은 나물 자체를 200g씩 소분해갖고 여러분한테 1kg씩 판매하는 이른바 나물 공급하는 상품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오늘은 시래기하고 얼갈이를 출시를 했는데 계절마다 뭐 시금치가 됐든 그 고사리가 됐든 계절 나물이 나올 때마다 저희가 이렇게 원물 상태에서 국내산 원물을 잘 쪄가지고 삶아가지고 200g씩 소분해서 5개씩 넣어서 요게 소분되어 있는 거거든요. 소분해서 이렇게 200g씩 5포대를 넣어가지고 여러분한테 보내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건나물이 아니라 방금 삶은 나물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이 받으시면 찬물에 한번 씻으셔서 짠 다음에 밀폐 용기에 보관을 하시고 드실 만큼만 양념을 묻혀서 드시면 됩니다. 이 제품은 전부 다 100% 국내산 나물들인 거고요. 첨가제와 첨가물과 조미료 없이 순수하게 물로만 삶은 겁니다. 그래서 당일날 채취를 해서 선별을 해가지고요. 당일날 삶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냉동을 해놨다가 냉장 상태에서 200g씩 소분을 해서 보내드리는 콜드체인 방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요게 뭐 마켓컬리나 쿠팡 같은 데서 하는 그런 그 반찬 체인에 납품되는 제품이거든요. 이거를 저희가 같이 받아가지고 앞으로 저희들 특가 상품으로 기획 상품으로 계속해서 시즌마다 새로운 나물들을 보내드릴 생각입니다. 일단 맛이 국내산이라서 특별한 데다가 이분들이 30년 동안 나물만 전문으로 이렇게 데쳐서 공급을 하신 업체이기 때문에 전문성이 굉장히 뛰어나거든요. 지금 얼갈이하고 시래기 지금 문화나가 열심히 맛을 보고 있는데 다 드셨네. 말을 좀 하세요. 맛만 보시지 말고. 저는 우리 조상들이 참 지혜롭다고 생각해요. 그 겨울철에도 이거 말려가지고 삶아서 이렇게 먹잖아요.
필요한 영양소를 다 섭취할 수 있어요, 여러분. 고기 안 드셔도 괜찮아요. 그래서 시래기는 200g 5개에 무청으로 만든 게 시래기죠. 껍질 다 벗겨서 갖고 가는 거기 때문에 물만 짜서 볶거나 무치시기만 하면 됩니다. 11,800원이고 얼갈이 배추로 만들어진 이 맛있어. 얼갈이는 9,900원입니다. 1kg에. 3,500원 배송비가 있는데 무제한 배송이기 때문에 섞으시든지 다른 거랑 같이 하시든지 그대로 드시면 되는데, 일단 진짜 믿을 수 있고 위생적이면서 이 삶는 기술이 워낙에 출중하셔가지고 한번 이거를 드셔보시면 앞으로 굳이 이 나물을 직접 여러분이 생물을 사다가 할 필요가 없겠구나라고 하실 만큼 우리나라 최고의 맛과 위생 영양을 책임질 수 있는 제품입니다. 아니, 많이들 근데 이용하시기 바랄게요. 진짜 입맛 없으실 때 요거 그냥 2개 묻혀가지고 여기에 고추장 넣어가지고 참기름 넣고 참기름 넣고 쓱싹쓱싹 비비면 끝이지. 요거에다가 무채까지 있으면 섞어가지고 비빔밥 해먹으면 기가 막히겠네요. 네. 자, 왜 안 드세요? 네? 고기가 나 아니라서 오늘 안 병원 드세요? 가야 돼요. 병원 가서 피 뽑아야 돼요. 금식 중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거 진짜 맛있어요. 물론 무치기도 잘 무쳤어. 겁내 맛있어. 이거 무칠 근데, 때 필수가 우리 참기름입니다. 우리 참기름. 성장간의 마을 참기름 냄새가 방송 내내 진동을 하고 있거든요. 조금만 말 더 해주세요. 네. 저 거의 다 먹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 무치실 때는 된장이나 참기름 쓰실 때 송작간의 마을 판매하고 있는 제품들을 콜라보 하시면 더더욱 맛이 뛰어나실 거라고 보여집니다. 여기가 좋은 거는 대기업이나 프랜차이즈 아니면 쿠팡에 이거 다 판매를 하는데 우리한테만 가장 싸게 그렇습니다. 해준다. 그리고 저희가 공급비가 제일 쌉니다. 근데 공급 가격은 얼추 비슷한데요. 그쪽 애들은 마진율을 너무 높게 때리기 때문에 가격 차이가 나는 거거든요. 근데 난 시래기를 별로 안 좋아했거든요. 근데 되게 맛있다. 그리고 삶을 때 첨가물을 전혀 넣지 않습니다. 다른 데는 조미료라든지 화학 첨가물을 넣어갖고 삶아서 보존성이라든지 어떤 맛에 대한 거를 높이려고 하는데, 이거는 원물 자체의 맛만으로도 이게 삶는 기술이 있대. 온도와 시간 뭐 이런 부분에서 그런 기술들이 있으셔갖고 이렇게 맛있는 나물을 여러분한테 공급해 드릴 수 있다고 합니다. 시래기나 이거 가지고 국 끓이셔도 기가 막히다고 해요. 찌개나 국에 넣으셔도. 근데 진짜 맛있어요, 여러분. 정말. 왜 무나라는 저렇게 다 맛있대. 아니에요. 제 입에도 맛 없는 거 있는데 이거 진짜 맛있어요. 중요한 건 지금 채소값이 천정부지잖아요. 이거 진짜 생물로 갖고 여러분이 1kg를 하시려고 하면 절대 이 가격에 이거를 확보하실 수 없습니다. 대량 공정을 통해 가지고 위생적으로 만든 나물이기 때문에 요렇게 활용하시는 게 가게에도 훨씬 도움이 되실 것 같네요. 근데 진짜 소분해 놓은 게 되게 신의 한 수다. 난 이제 더 시간 못 끌어. 빨리 리뷰 읽어줘. 네. 자, 리뷰. 아란의 샤인머스켓을 주문하신 분입니다. 3번째 구매했어요. 이거 먹다 다른 샤인머스켓 못 먹겠어요. 우리 모두의 공통점입니다. 완전 비교 불가네요. 후기 좋은 이유 반드시 있다는 걸 증명합니다. 3개만 먹어도 배가 불러요. 6송이 크기가 비슷합니다. 꼭지가 싱싱해요. 막 따서 보내신 것 같아요. 터진 것도 없고요. 포장 꼼꼼하게 아주 잘 돼서 배송됐습니다. 맛은 뭐 할 말을 잊을 정도로 달고 맛있어요. 올해 마지막 샤인머스켓 감사히 잘 먹겠습니다. 내년에도 주문할게요. 자식처럼 공들여 키우신 정성이 느껴집니다. 만난 샤인머스켓 중매하신 송작가네도 번창하시길 바래요 하셨는데, 저는 이 말이 되게 좋았어요. 자식처럼 공들여 키우신 정성이 느껴집니다. 이렇게 되면 사실 이 아란의 농장 사장님도 그걸 알아주는 분들한테 사실 팔고 싶잖아요. 솔직히. 말도 안 통하는 대만 놈들한테 파는 것보다 이렇게 감흥하고 같이 공감하고 맛있게 먹어주는 사람들이 먹는 게 훨씬 보람 있는 거죠. 왜 선물할 때도 이게 진짜 좋은 건데요 라고 제가 자꾸 말을 하거든요. 그게 그 마음을 좀 알아줬으면 하는 그런 게 있어서. 그 뉴스에 그런 거 나오더라고요. 지금 맹탕인 샤인머스켓들이 출하가 돼갖고 소비자들 불만이 많다 그러거든요. 그렇죠. 모양만 포도지 물어보면 아무 맛 안 나는 물포도들이 지금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 이게 이제 그 충분히 숙성할 수 있는
어떤 시기를 안 주고 무리하게 생장 촉진제나 그 물을 많이 줘가지고 물포도들을 만드는 샤인머스켓 질이 굉장히 많이 떨어졌다, 객관적으로 떨어졌다라고 한 뉴스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최소한 아란의 마을에서 먹는 샤인머스켓은 그렇지 않을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마트나 시중에서 드시던 물건하고 분명히 차이가 납니다. 그렇습니다. 심지어 같은 회사 제품인데도 뭔가 다르다라고 느끼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실제로 건 파파야를 주문하신 분의 리뷰입니다. 전에 사서 먹었을 때 파파야가 너무 맛있어서 다시 샀습니다. 백화점에 같은 제품이 있길래 사서 먹어봤는데 송작간의 마을에서 사서 먹은 것보다 맛이 떨어져서 의아해서 다시 송작간의 마을에서 샀는데 맛이 좋아서 이상합니다. 백화점이랑 같은 제품을 파는데 왜 여기가 맛이 더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유통기한의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백화점에서 유통되는 것들은 기간이 오래돼 갖고 보존기간 같은 포장 안에 건조 상태라고 하더라도 시간이 오래 지나면 그만큼 아미노산이라든지 당분이 생분해되는 부분들이 생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수입해서 들어온 상태에서 유통 직전에 여러분들한테 보내기 때문에 가장 뭐랄까 신선하달까? 저희가 제일 빨리 훨씬 보내니까. 빨리 유통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고유의 맛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거고요. 1+1 하는데 저희밖에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최저가로 그렇죠. 유지되는 것도 저희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사실 그런 것도 있어요. 송작간의 마을은 저희 이성환 본부장님이 진짜 깐깐하시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저희 쪽으로 주문이 들어왔는데 물건이 제대로 안 갔다 그러면은 저희 쪽에서 컴플레인 걸면서 다시 보내라라는 식으로 가기 때문에 아예 업체 측에서 진짜 제대로 된 물건만 보냅니다. 그래서 같은 물건이니까 뭐 굳이 송작간의 마을 말고 그 회사 찾아가지고 딴 데서 시켜도 되겠지. Oh no. 송작간의 마을을 통해서만 주문을 하셔야지 여러분이 정말 프리미엄을 느낄 수가 있다라고 제가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유기농 레몬즙. 이거 지금 난리 났어요. 동네방네 레몬즙을 겁내 팔고 있거든요. 자, 타회사 유기농 레몬즙 사다 마시고 있는데 송작간의 마을에서 같은 용량 같은 가격의 레몬즙을 판매해서 5박스 구입해 봤습니다. 우선 동일 상품 후땡보다 6,000원이나 더 저렴해서 가격 면에서 개이득이고요. 레몬즙 생수에 타서 먹어보니까 종전의 레몬즙보다 뒷맛이 깔끔하고 상큼하네요. 레몬 슬라이스 건조된 거 마시다가 레몬즙을 마시니까 끝맛이 좀 텁텁한 부분이 있어 아쉬웠는데 요 스페인산 레몬즙은 끝맛까지 깔끔합니다. 똑 떨어지기 전에 좀 쟁여야겠어요. 생수 1리터에 타도 밍밍하지 않아요. 강추 하셨는데 레몬즙을 제대로 드실 줄 아는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근데 늘 레몬즙은 말씀드리지만 이 제품이 좋은 건 인정해요. 그리고 이게 스페인에서 들어오고 수입원이 하나인 거 인정하거든요. 저희나 쿠팡이나 똑같은 가격에 받아갑니다. 홈쇼핑이나. 문제는 얘네들이 마진율을 너무 세게 잡아서 시중에 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저희가 계약을 쿠팡보다 늦게 했으면 이 가격에 못 팔죠. 저희가 처음에 수입돼서 들어오자마자 가장 먼저 3개월, 4개월 전에 이거를 물품 계약을 했었기 때문에 저희는 이 가격에 팔겠다라고 그쪽하고 그렇죠. 얘기를 이미 합의를 끝낸 거예요. 받는 가격은 똑같은 상황에서 좋은 평을 받고 대중적으로 퍼치기 위해서라면 송작간의 마을 때문이라도 지금 쿠팡이나 다른 데 있는 가격이 떨어져야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애초에 저희도 후발 주자기 때문에 16,000원 받을 수 있었어요. 13,000원만 받아도 될 수 있었겠죠. 근데 저희는 송작간의 마을 식구들과의 약속을 지키는 그런 네. 착한 상수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김장용 고춧가루 좀 이따 저희 판매합니다. 좀 기다려 주세요. 겉절이는 언제쯤 판다고 하셨죠? 일단 겉절이는 저희가 이달은 안 되고요. 배추 가격이 네. 안정되기 전에는 김치 종류는 전부 다 품절 상태를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묵은지는 판매 예정에 있습니다. 네. 네, 이번 주에 묵은지 나옵니다. 자, 키키헬스 MSM 주문하신 분입니다. 2병째 구매해서 복용 중입니다. 처음엔 별 기대 없이 먹다가 한 병 다 먹을 때쯤 무릎이 안 아프더라고요. 이번에 3병 구매 혜택으로 곰 자석 팔찌 받았습니다. 색상도 제가 좋아하는 블랙으로 왔어. 너무 좋아요. 송작간의 가족들 모두 건강하세요. 송작가 TV도 나날이 번창하시고요 하셨는데 무릎이 안 아프시다니 천만다행. 이건 너무 잘 됐습니다. 저희가 늘 말씀을 드리죠. 저희가 판매하는 게 여러 개인데 그게 다
다 맞을 수는 없다, 모든 사람들한테. 근데 유독 나한테 잘 맞는 걸 찾으셔라. 그거 찾는 것만도 엄청난 행운이거든요. 근데 찾으셨다니 정말 다행입니다. 뭐 MSM의 효과는 뭐 이미 공식적으로 나와 있는 거고요. 뭐 FDA에서도 충분히 효과를 인정합니다만 중요한 건 같은 양을 먹었을 때 어떻게 흡수할 수 있느냐의 차이인 거거든요. 흡수. 그래서 그 흡수가 잘 되려고 하면 미세 분말이 미세화가 돼 있어야 되는 거고 미쉐일이라고 하는 이 미세 분말 공정을 영국에서 거치기 때문에 저희 제품이 가격에 비해서 또는 용량에 비해서 효과가 더 높은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오늘 빵을 보냈어요. 송작가 빵? 네, 아직 안 오늘 보낼 거예요. 그러니까 주문을 했기 때문에 송작가 빵으로 사은품들이 여러분들한테 갈 거고요. 이 전체 매출과 별도로 우리 추석 때 기준해가지고 저희 그 팔찌 목걸이 세트를 많이 구매해 주신 분들 한해서 선두 30분에게 팔찌를 추가로 선물로 보내드릴 예정이니까 갑자기 이게 또 왜 왔지? 라고 의심하지 마시고 내가 상위에 들어서 이거를 받는구나 라고 그냥 편하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다단계 위에 다이아몬드급들 뭔가 선물 받은 느낌이 들잖아요. 예. 선물 받으셔야죠. 네. 여러분과 저는 같은 다이아몬드급입니다. 네. 예. 자, 자, 멸치 액젓, 새우젓, 핵고추 가루는 28일에 판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어차피 그때까지 김장 안 하실 거잖아요. 네. 아마 미리 사실 분들은 사셔도 괜찮은데 몇 번을 말씀드립니다만 가격으로 보나 품질로 보나 믿을 수 있는 신뢰로 보나 저희 제품을 그렇죠. 쓰시는 것이 가장 유리하실 것으로 봅니다. 왜 그러냐? 우리 본부장님이 기습으로 가세요. 사장님들한테 저 가요. 몇날 며칠을 가요. 이런 얘기 안 하고 그냥 기습적으로 가서 뒤에서 이렇게 지켜봅니다. 그러니까 사장님들 입장에서는 사실 살 떨리는 일이지. 싫지. 이렇게 진짜로 이렇게 창문 이렇게 열고 네, 정말로요. 공장을 훔쳐보다가 발견된 사례도 있고 합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우리 본부장님은 업체 사장님들을 만나고 다니시지만 늘 우리 소비자들의 입장에서 본인이 대신해서 가는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업체 사장님들한테는 사실 좀 깐깐하고 좀 그럴 수밖에 없어요. 우리 대신 약간 악역을 해준다고 보시면 되고요. 저희가 잘 팔잖아요. 그러니까요. 자, 추측포는 30일 전후로 판매 예정입니다. 부추즙 기다리셨던 분들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가을 부추가 옵니다. 자, 2부 순서 이어가도록 할게요. 김 여사 논문을 대필했다고 의혹을 받는 교수가 뭔가 유학생들의 등록금을 배임을 한 의혹이 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처벌을 안 받고 이게 빠져나가고 있다는 거죠. 이게 김건희의 어떤 논문을 대필했기 때문에 받아진 반사 이익인 건가? 라는 의심이 드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자, 설민신 한경국립대 교수 이야기인데요. 이 사람이 김건희의 논문 대필 의혹을 받고 있죠. 설민신. 자, 그런데 한경국립대가 이제 유학생들을 많이 유치를 합니다. 지난 2022년부터 2년 동안 미얀마, 중국 등에서 온 유학생 500여 명 정도가 되는데요. 이 당시 유학생 유치 업무를 맡았던 사람, 국제협력센터장을 맡았던 사람이 설민신 교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 유학생들이 1년에 얼마를 냈느냐? 480만 원을 냈다. 이렇게 납부 영수증을 다 받았대요. 그런데 학교 감사 결과 일부 학생 등록금이 10%에서 많게는 50%까지 유학 업체로 넘어갔는데 그 금액만 2억 6천만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학생이 낸 유학 등록금을 반띵을 했다는 거잖아요. 네. 업체랑. 네. 그럼 업체가 다 먹었을까요? 아니죠. 아니겠죠. 분명히 이걸 유치하고 연결해온 사람한테 다 하겠죠. 근데 저는 이 500명이라는 숫자가 대단한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이게요. 원래 학생들이 개별적으로 유학원에 본인들이 수수료를 내잖아요. 그런데 원래 학교 측은 안 낸대요. 그런데 이상하게 학교가 별도로 수수료를 준 게 이상하다는 거예요. 무려 7군데의 유학업체에. 결국은 이러한 유학업체가 500명씩 되는 사람들을 받아오는 데는 뭐가 필요하냐? 유학 비자가 필요합니다.
유학 비자를 누가 관리하죠? 법무부가 관리를 한단 말이에요. 출입국 사무소에서. 그러면 유능한 학생을 모셔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숫자가 중요해요. 숫자가 중요해요. 그렇죠. 왜? 이게 사실은 대학교가 이 학생들을 예를 들어 뭐 이 친구들을 어디 미국의 MIT나 이런 데서 데리고 왔다고 치면 얘들을 가르쳐 갖고 무슨 한국 산업기술 뭐 이런 데다 하겠지만 대부분 한국에 들어오는 외국 유학, 특히나 동남아 유학생들인 경우에는 유학 비자를 달아놓고 알바나 취업을 해갖고 그렇죠. 돈을 벌 목적으로 오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류의 유학 비자들을 잘 안 받아줘. 근데 이 대학교는 무려 500명이나 되는 엄청난 숫자의 유학생들을 유치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결론적으로 그 검사를 다 통과를 했다는 거야. 그러면 이거는 법무부가 모종의 특혜를 준 것이고. 야, 근데 이거 한경대학교 총장이 예전에 임태희였네. 전에 총장이. 그 임태희, 내가 경기- 어제 헷갈렸던 그 임태희, 지금 교육관하는 그 임태희. 교육감, 지금 경기교육감 그리고 한강 작가의 소년이 온다 그거를 금서로 지정한 그리고 명태균이 임태희를 저쪽에 꽂아주려고 꽂아줬다. 했다고. 네. 그 임태희, 저기 인수위원장에 꽂아주려고 했던 그 임태희. 그 임태희가 이 대학의 총장인 거예요. 총장이었습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따져놓고 보면 이러한 특혜에 관련한, 그러니까 이 교수가 어찌됐거나 김건희 논문을 대필해 줄 수밖에 없었던, 또는 이러한 대표를 통해서 이와 같은 특혜를 받았던 이 가운데에 김건희의 검찰 인맥 내지는 영향력이 미치지 않았을까라는 의심을 해본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심지어 부분이, 대학도 불법으로 그 과정에 학생들을 삥을 뜯었다는 거 아니야. 근데 2009년에 김건희가 학술지 한국 디자인 포럼에 낸 논문을 대필을 해줬는데 이 당시 1저자가 누구였냐면 경인여대의 김모 교수인데 설민신 교수의 부인이라고 하고요. 김건희가 제2저자로 이름을 올렸다고 합니다. 자, 설민신이 사실은 여러분 아마 또 기억하실 거예요.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에 논문 대필 의혹으로 증인으로 채택이 됐어요. 그런데 갑자기 베트남으로 출장을 떠났죠. 자, 올해도 내가 우울증이 있고 가정묘를 이장해야 한다는 이유로 출석을 거부를 했다고 해서 국회 교육위원회가 동행 명령장을 발부를 하고 고발장을 접수한 상태입니다. 끝까지 안 넘으면 5년이야 징역이에요. 다 들어갑시다, 그래. 근데 어떻게 김건희가 이렇게 스치기만 해도 진짜 몸빵도 아니고 논문만 스쳐도 이렇게까지 비리로 보답을 하고 이렇게까지 막 헤쳐먹는 정황들이 이렇게 줄줄이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마이더스의 손, 닿기만 하면 금이 되는 마이더스의 손은 들어봤어도 이런 비리더스의 손은 처음 봅니다. 네. 20세기 누나님이 주위에 저런 사람을 알고 있다는 게 진짜 능력이네. 주가 조작 범들이며 논문 대필 교수며 주수일이며 평생 한 번 만나기도 어려운 인간들인데 대단하다. 그러니까 내가 왜 20년 전에 뺀찌를 놨을까. 이렇게 황금알을 낳는 김건희를 진지게 어떻게든 사귀어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요. 근데 저는 이게 별로 신기하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좀 이렇게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은 결국은 끼리끼리 모이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평론가라는 이름을 달고 수많은 사람들이 활동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친한 평론가들은 특징이 있어. 그러니까 지들끼리, 그러니까 비슷한 그룹끼리 친해져요. 그러니까 네가 왕탓이잖아. 네, 저는 저 스스로 독야청천할 뿐입니다. 예, 아무하고도 친해지기 싫어서. 친해지고 싶은 사람이 1도 없어. 왜냐하면 다 보이더라고요. 어떻게 보여요. 하겠습니까? 이렇게 성질 개팍하고 네. 자기중심적인 문화는 맞습니다. 저 인정합니다. 송작가 TV에서밖에 뼈를 묻겠습니다. 뼈까지 묻지 나의 연금 방송. 자, 명태균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자, 명태균 얘기하기 전에 오늘 명태균이 한 1시간 전에 카톡을 깠어요. 페이스북인가요? 이거 보면 페이스북인데, 이거 카톡을 깠는데, 이게 페이스북에 카톡을 깠습니다. 중요한 건 이걸 왜 깠냐면 1시간 전에 이거 나오기 1시간 전에 대통령실은 명태균 관련해서 팩트 체크를 하지 않겠다. 명태군은 사기꾼이다. 이렇게 라고 걱정했다. 얘기를 했거든요.
이거 나오자마자 45분 만에 아, 이거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 내용에 보면은, 김재원 최고위원이죠. 김재원 씨의 강력한 요청으로 알려드립니다. 김재원이 이따위 소리를 했다라고 보는 거죠. 아니, 김재원이 뭐 감옥 보낸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빡쳐가지고 다 재원아, 까발려라 이랬거든요. 그래서 내가 막 안 깔라 그랬는데 네가 감옥 가는지 탄핵당하는지 내가 시범 보여줄게라고 하면서 갑자기 김건희하고의 카톡을 깠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난 여기가 주목되더라고. 김건희 가로 열고 김건희 여사 해놓고 윤석열 대통령이잖아요. 이 카톡을 보낸 휴대폰이 윤석열 명의의 쓰는 그 폰이 아닐까? 라는 잠정적인 의심이 듭니다. 자, 내용을 한번 보면 기가 막히죠? 뭐 이건 무슨 의미인가요? 김건희가 하니까. 아니지. 자, 세호가 읽어줘야 돼요. 자, 이거 무슨 의미인가요? 하세요. 나. 내일 준석이를 만나면 정확한 답이 나올 겁니다. 내일 연락 올리겠습니다. 네, 너무 고생 많으세요. 철없이 떠드는 우리 오빠 좀 용서해 주세요. 제가 난감하네요. 무식하면 원래 그래요. 제가 사과드릴게요. 제가 명 선생님은 완전 의지하는 상황이 상황에서 오빠가 이해가 잘 안 가더라고요. 지가 뭘 한다고. 아무튼 전 면 선생님 식견이 정말 가장 타고나다고 생각합니다. 해결할 유일한 분이시고요. 네, 요렇게 했다는 거죠, 톡을. 이게 되게 웃겨. 쥐가 뭘 한다고. 그러니까. 대통령실에서 뭐라고 했냐면 이 오빠는 윤 대통령이 아닌 김 여사 친오빠다. 그러면 오빠 새끼가 지금 국정농단에 가담했다는 얘기밖에 안 되잖아. 아니, 잠깐만요. 이 당시에 김진우가 뭐라고 철없이 떠들었을까요? 철없이 떠드는 우리 오빠 용서해 주세요잖아요. 그러니까. 오빠가 이해가 안 간다. 지가 뭘 한다고. 지가 뭘 한다고 예를 들어 정치 문제나 이런 데 끼어들었다면 오빠도 국정농단에 참여했다는 했다는 얘기밖에 안 돼요. 근데 대통령실은 이제 사기꾼이라서 상대 안 하겠다며. 근데 왜 바로 또 상대를 해주는 거예요? 아니 언급 안 한다며 1시간 전에. 그러니까 왜 이 기사는 뭐야 도대체. 팩트체크 안 해주신다면서요. 근데 왜 다시 너무 놀란 거지. 어머 이걸 까다니. 씨발 상도를 넘었네. 그러고 갑자기 자기 친오빠를 끄덕는데 이게 친오빠면 친오빠하고 이준석 처리 관련한 뭐 아무튼 정치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준석이를 왜 만나? 이준석하고 무슨 상관이야 오빠랑? 그럼 오빠까지 잡아 쳐넣는 다 잡아 들어가야 안 되겠네. 되는 거야. 아무튼 그리고 지 오빠한테 무식하면 원래 그래요? 무식한 건 너 맨날 누워서 방구만 끼는 네 오빠가 무식한 거지. 지금 가만히 있던 김진우 오빠 아씨 내가 이거까지 뒤집어 써야 되는 거야? 이러고 있겠네요. 근데 이준석의 반응도 있어요. 이준석 씨가 뭐라고 했냐면 보자. 언제 이 카톡으로는 오빠는 항상 선거 기간 내내 철없이 떠들어서 여기서 이준석이 말하는 오빠는 윤석열인 것 같죠? 저 공개된 카카오톡으로는 오빠가 언제 사고친 내용에 대한 부분인지 알 수가 없다. 오빠는 입당 전부터 당선 때까지 내내 철없다는 것은 주지면서 오빠가 당선됐대잖아 준석이가. 그럼 준석이도 그 오빠가 야. 저기 진우 오빠 아니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잖아. 아니 이러면 이준석만 잡혀 들어가는 거지. 이준석만 잡혀 들어가는 거지. 명예훼손으로 대통령 명예훼손으로. 아니 김진우 명예훼손이지. 아니 입당은 당선 김진일 수도 있겠구나 그러면. 아니 그 오빠가 김진우 오빠라며. 근데 그 오빠는 입당하셨어요? 입당했다지 그 시기에. 당선 미치겠다. 때까지 내내. 아니 요거 입당보다 당선 때까지 내내 철이 없었다 이 얘기는요. 그냥 그 오빠가 윤석열 맞다고 짚어주는 거예요. 지금 그렇지. 지금 명태균하고 이준석은 우리 둘이 죽든 살든 끝까지 같이 가자. 지금 이걸로 연합이 돼버렸고 이게 까짐으로 인해서 이거 한 방은
구체적인 증거는 없지만 뭐 어떤 국정농단과 상황의 증거는 없지만 지금 얼마나 김건희가 설치고 다녔고 윤석열이 모질이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휴대폰 꼭대기에 이름 저장이 김건희와 윤석열로 돼 있잖아. 같이 써놨니 어떡해? 아니 그러니까 윤석열 폰 명의폰으로 오는 김건희의 카톡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저거는. 아, 근데 너무 신기하다. 웃긴다. 지가 뭘 한다고. 무식하면 원래 그래요. 무식하면 원래 근데 그래요. 나는 이 원래 그래요에서 원래 사이에 왜 점이 들어갔지? 이게 그러니까 얘는 손가락이 이상한가 이게 봐. 손톱이 이상한가? 점이 너무 많아. 뭔가 띄어쓰기도 안 하고 뭣도 안 하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우리 오빠를 용서해 주세요라고 할 정도까지 되면 이거는 뭐 극정칭이잖아요. 부모님한테도 우리 오빠를 용서해 주세요라고 여동생은 말 안 하거든요. 오빠 그거 그냥 죽여버려 이러지. 원래 찐 남매는 그거죠. 맞아. 쟤 밟아버려. 데이지게 아주. 아 뒤지게 패버려 아빠. 저거 저 사람 되게 틀린 놈이야. 이게 원래 저 죽여버려야 돼. 어법이지. 아주 그냥 저거.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찐 명태균이 남매는. 용서를 한 거야? 용서를 해준 거야? 진짜 나라 꼬라지하고는 씨 진짜 이게 날짜까지만 있으면 날짜가 없네. 대충 무슨 사안으로 이런 걸 했을까 싶은 아니. 상황도 있지만 근데 너무 웃긴 게 도대체 이 찍들은 이런 모질이를 왜 뽑은 거야? 그래도 지지 안 되잖아요. 그래도 뽑는 데잖아. 국힘 뽑아요. 아무튼 대통령실이 그러니까 김건희가 명태균하고의 관계를 말하자면 끊어내기 위해서 속보를 냈다가 정말 참혹한 카톡이 터져버려요. 참혹한 카톡이. 근데 이거 갖고 지랄하잖아요? 또 나올 거라고. 선거 6개월을 앞두고 매일 여러 번 통화하고 문자하고 했었다잖아요. 아, 그러게. 지금, 포르코 201님께서 자기는 똑똑하다고 생각한다는 게 소름이래요. 아니, 맞아. 상대적으로 윤석열보다는 김건희가 똑똑한 건 맞아요. 그래서 이거는 지도 평균에 떨어지긴 하지만 야, 윤석열이가 워낙 평균에 떨어지니까 아니 2년 반을 댕기면서 의전 그거 못하는 거 보세요. 두 줄을 못 써서 받아쓰기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시라고. 와, 진짜 웃긴다. 미치겠다 진짜. 너무 웃기다. 웃긴다. 자, 요거는 이제 오늘 까진 속보였고요. 이제 진짜 충격적인 건 여기 있습니다. 이 윤석열과 홍준표 간의 당내에서 대선 후보 결정 과정에서 야, 홍준표보다 2% 앞서게 해주이소라고 하는 이 명태균의 발언이 있었다는 거예요. 즉,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까지도 서울시장 해왔던 것처럼 자료를 조작해가지고 그걸로 여론 조작으로 결과적으로 순위를 바꿨다는 거야. 홍준표와 윤석열의 순위를. 관련된 내용 보고 이어가도록 할게요. 네. 자, 그 여론조사 실무를 담당했던 강혜경 씨가 당시 이제 명태균이 홍준표와 윤석열 사이에서 이제 경선을 할 때 2021년 9월에 이 후보 적합도에서 윤석열이 홍준표보다 2~3%포인트 높게 나오도록 여론조사 결과를 만들라고 지시한 정황이 밝혀졌습니다. 여기 통화 목록 이게 녹취록이 있는데 예 이러면서 그 젊은 아들 있다 아닙니까? 응답하는 그 개수 올려갖고 2에서 3% 홍준표보다 윤이 더 나오게 해야 됩니다. 라고 아예 명태균이 얘기한 게 방법을 제시를 하죠. 젊은 애들을 더 올려라. 이 얘기가 뭐냐면은 보통 여론조사를 하면 이 강 씨가 설명한 겁니다. 20대와 30대 표본이 잘 안 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응답했던 그 표본에다가 2를 곱하든지 3을 곱해서 높이라는 거였다라는 겁니다. 야 이건 뭐 대놓고 여론 조작이잖아 이거. 이거는 비공표 자체 조사였다라고 합니다. 근데 원래 이제 홍준표가 젊은이들한테 인기가 높고 윤석열이 5, 60대 이후 노인들한테 인기가 그 당시에 높았어요. 그래서 이런 표본들을 추출을 할 때 가중치를 줘갖고 내지는 비슷하게
이 조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역으로 가중치를 줘갖고 20대에 있는 홍준표 수치를 낮추고 그 다음에 윤석열 수치를 올려갖고 2% 정도 더 나오게 만든 거예요. 중요한 건 뭐다? 외부 유출하는 거니까. 그렇지. 조작된 걸 만들어서 윤석열한테 보고하는 게 아니라 공식적으로 외부에 유출시켜가지고 윤석열이 2%더 이기고 있다라고 하는 분위기를 만들어라 라고 조작을 했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웃기냐면 명단을 홍준표한테 받아와가지고 그러니까. 조작은 윤석열을 위해서 해준 거야 지금 이 시기가. 아니 근데 뭐 당시에는 홍준표는 명태균이 자기랑 손을 굳건히 잡고 있다고 믿어 의심치 않았겠지. 그러니까 얼마나 제가 얘기했잖아. 이 새끼 분명히 양쪽에 손을 다 댔을 거라고. 양쪽만? 아니 다 됐을 거야. 그렇지. 싹 다. 모든 사람들한테 되는데 마지막 최종 단계에 둘이 맞붙었을 때도 양쪽에 다 줄을 대놓고 이기는 놈 따라갔을 거라니까. 그래서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저는 처음에 이 명태균이라는 사람이 창원이라는 작은 지역에서 그냥 방귀깨나 끼는 그런 사람인가 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걸 취재한 기자한테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냥 집만 창원일 뿐. 그러니까 거주지만 창원인으로 돼 있을 뿐 이 사람 전국구적인 인물이라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거는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그러니까요. 오세훈을 당선을 시키면서 4번 울었다 그러잖아. 4번을 울릴 정도로 감동을 줬다는 거야. 말도 안 되는 역전 승리를 만들어냈다는 거야. 이걸 봤던 정치 브로커들은 야 얘만 앞세우면 뭐든지 다 되겠구나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명태균은요 신화적인 인물인 거예요. 오세훈을 보궐시장을 만들었죠. 이준석을 당대표를 만들었단 말이야. 그렇죠. 거기에다가 윤석열을 대통령까지 만들었어. 그리고 각종 그 지역 안에서 모집된 후보들을 당선을 다 시켰단 말이야. 네. 그러니까 얘는 그랑프리예요. 그랜드 슬램을 다 한 거야. 아, 저희가 지금 전해드리고 있는 이 내용은 뉴스토마토 단독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러한 여론 조작이 대선 과정에서 이루어졌으면 이건 그냥 그 탄핵이고 나발이 아니고 그냥 이건 당선 무효예요, 이거는. 응? 이거는 바로 당선 무효로 돌아가야 되고 이게 당선 무효가 되면요. 이 과정에 참여했던 국짐을 비롯한 정당들은요, 그동안 보전받았던 대선 선거 비용부터 시작해갖고 모든 법적인 책임을 다 져야 됩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명태균이 이런 조작질을 해가지고 후보를 바꾸고 있을 이 당시에 당 내에서 누가 명태균과 교감하면서 이거를 해줬냐는 거죠. 즉, 당 안에서 당 후보를 놓고 이러한 내용을 조작하고 그걸 언론에 뿌리고 당원들한테 뿌리고 하려고 하면 당 내에 조력자가 있었을 거라는 거지. 나는 그 조력자가 이준석과 기타 똘마니들일 거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준석이 자꾸 김건희나 윤석열 만나면 그 명태균이가 이준석을 얘기하면서 이제 이준석을 차기로 만들어야 된다. 이준석을 대북 특사로 보내가지고 세계적인 인물을 만들어야 된다. 이런 얘기 한 거는 이 프로세스를 통해갖고 이준석이가 조금만 더 정치적 위명을 얻으면 얼마든지 차기 대통령을 만들 수 있다라고 자신을 한 거야. 문제는 김건희나 윤석열은 벌써부터 그 권력을 또는 차기 권력을 이준석한테 내주고 싶지 않거든. 그래서 그 단계에서 이준석을 내치려고 배신하면서 명태균하고도 관계가 멀어진 거예요. 결론적으로 이준석이 당대표를 계속 유지를 하면서 실제적으로 차기 당권 후보 내지는 차기 대선 후보로 꾸준하게 커왔다고 하면 명태균도 지속적으로 대선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한국 정치에 관여를 하고 있을 거고 지금보다도 훨씬 정치적 상황이 악화됐을 가능성이 높단 말이야. 근데 그거를 명태균의 충고를 무시하고 명태균을 까고 이준석을 내친 이유는 순수하게 윤건희의 욕심 때문이었다는 거지. 두 연놈들의 권력 욕심 때문이었다는 거지. 그게 지금 보수의 몰락을 불러온 거예요. 지금 국진당의 몰락을 불러온 거야, 결과적으로는. 그래서 지금 명태균의 심리를 보면 자기는 윤석열, 김건희를 통해서는 자기가 원하는 권력 내지는 차기
대선 후보를 키워낼 수 없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걸 까는 거예요. 내가 이만한 능력이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보여주고 난 다음에 보수가 지리멸렬 괴멸을 하게 되면 누군가는 살아남아서 이걸 재건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지금 있는 상황에서 보면 윤석열계에 있는 사람이나 오세훈, 나경원, 홍준표는 못 살아나. 그나마 가능성 있는 게 유승민 정도 봅디다. 이 사람이 또 깜짝 놀랐어. 유승민이 진보였으면 체계바라가 됐을 거라고. 뭔 소리야? 너 완전 와, 나 무덤에 있는 체계바라 벌떡 일어날 소리를 하더라고. 네가 체계바라에 대해서 뭘 알아, 네가? 이미 언론에서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 보면 이런 방식으로 괴멸이 되면 아마 차기 대권 후보 가도에는 한동훈이 살아남을 거고, 그리고 유승민이 어느 정도 제일 똥이 덜 묻어서 명태균이 덜 묻었으니까 유승민이 어느 정도 살아남을 거고, 이준석도 뭐 어느 정도 정치적 책임은 져야 되겠지만 살아남을 가능성이 난 높다고 봐져요. 아니 그러면은 전제 조건이 그거 아니야. 명태균이 아무도 나 못 죽여. 그러니? 아니지. 아니, 그러니까 얘는 지금 그 마음인 거 아니에요. 자기 그러니까- 마음은. 그러니까 명태균은 지금 그건 거지. 자신감 있는 거지. 아무도 나 못 죽이잖아. 봐. 윤석열, 김건희 나 죽일 수 있어? 못 죽여. 대통령 싫다. 내가 바로 이거 하나 까면 저기서 바로 깨갱할 건데 이러면서 얘가 노리고 있는 건 그거 아니에요. 내가 차기 권력을 다시 만들어낼 거야. 그렇지. 그래서 그 차기 권력의 대상이 되고 싶은 사람으로. 나랑 손잡아. 그렇지. 그래서 한동훈, 이준석, 유승민, 아니, 유승민과 이준석은 비슷한 케이스지만, 요런 명태균이 묻지 않은, 명태균이 비난하지 않은, 명태균이 죽이지 않은 사람들 사이에서 어떻게든 다음 구도 후계자를 만들어서 내가 한 1, 2년 감옥에 갔다가 오더라도 다시 정치 브로커 짓을 하겠다라고 하는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얘는 진짜로 이렇게 된 상황에서는 김건희, 윤석열, 홍준표, 나경원, 오세훈 이런 애들은 내가 전부 다 쓸고 갈 테니까 그 덕에 덕보는 놈은 나를 중용해라 라고 하는 메시지를 내고 있는 것 같아 지금. 세요. 그러면은 방법이 없네요. 빨간 마티즈? 아니 저쪽 애들은 이제 빨간 마티즈를 생각을 할 거고 우리 쪽 입장에서는 그래 이참에 네가 다 괴멸시켜버려 라고 근데 중요한 건 저쪽에 네가 몰락하게끔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계기를. 몰락하되 니도 같이 몰락해야지. 그렇지. 하지만 얘가 몰락하면서 이 모든 게 명태균이 해낸 거다라고 생각하면 쉽게 말해서 아무리 명태균이 감옥에 있건 쓰레기통에 있건 나중에 나와서 일반인, 자연인이 된다고 하더라도 명선생님, 면선생님 하면서 따라갈 놈들이 있다는 거예요, 결국은. 당연히 추호가 있겠지. 계속 비대를 가라앉는 이유가 뭐겠어. 비대를 가라앉혀서 어떻게든지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니까 민주당에서 쓰고, 국진당에서 쓰고, 개혁신당에서 쓰고 그러는 거 아니야. 그리고 그런 과정 안에 하수인 노릇을 했던 게 명태균이었는데 추 어르신이 이번에 배신을 때렸다가 갑자기 돌아가시게 된 거지. 정치적 아버지 사망이 되신 거지. 결론적으로 이거는요, 대한민국의 지난 한 4, 5년 동안의 정치 자체가 순수한 여론 조작과 또 그거에 얽혀있는 몇몇 협잡군들에 의해서 국민들이 속아왔고, 그로 인해서 정말 들어서서는 안 되는 정권이 들어섰고, 그로 인해서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여론조사 조작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믿고 사람들이 또 선거를 했다는 선거를 거야. 하고 그다음에 이게 영향을 끼쳐가지고 나중에 경선 때도 아마 이게 바뀐 거겠죠? 저쪽으로 윤석열 쪽으로. 이거는 여론 조작을 한 사람이에요, 이거. 이제 큰 중벌을 그리고 받아야 될 사람이야. 이재명, 윤석열 선거 시점에서도 얼마나 많은 여론조사들이 일반적으로 진다고 나왔냐고. 말도 안 되는 여론조사 많았죠. 선거 일주일 돼서 뭐 골든크로스네 어쩌네 할 때 이전부터 계속 해갖고 윤석열이 이긴다는 것만 나왔고, 그게 어떤 영향을 미쳐가지고, 얼마나 득표수에 영향을 미쳐서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자, 문제는 홍준표인데, 이러면 이제 홍준표가 제일 큰 피해자거든요. 명태균이한테 속아가지고 대통령 후보자를 날린 거야. 그러면 미쳐 날뛰어야 돼. 저 새끼 잡아 넣으라고. 내 대통령 개수짜리 저 새끼가 다 망쳤다고, 배신자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못하는 이유가 뭐냐? 실제 당원본부 유출한 사람이 대구시청의 공무원이었다는 거야, 이씨. 홍준표 사람이었다는 거 아니야, 결론적으로. 그렇죠. 대구시청 공무원인데 당원 명부 유출이 논란이 되자 사흘 전 사표를 제출했다고 합니다. 뭐 이에 대해서 홍준표는 나는 모르는데 당연히 모르시겠지.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사람은 그냥 우리가 대구시청 공무원이라고 하니까 왜 저기 공시 봐가지고 공무원 된 사람 같잖아요. 아니에요. 홍 씨랑 가까운 사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홍 씨가 지가 신복으로 끼워 넣고 데려 들어가겠지. 데리고 들어간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홍 씨도 불법이 있고 지가 명태균한테 속긴 했지만 명백한 불법을 정치 생명을 날려먹을 만한 명백한 불법이 있으니까 검찰아 저거 잡아서 입을 닫아줘. 저거 떠들면 떠들수록 나만 죽는 게 아니라 우리는 다 죽어. 딱 이건가 다 이거 죽어. 오징어 게임 할아버지 그건 거예요. 다 죽어. 이러다 다 죽어요. 빨리 잡아 넣으라는 거야. 오세훈도 고소장 써놨다 그러고 있고. 그럼 빨리 접수를 시켜야지. 접수는 안 해. 접수하면 문제가 커지기 때문에 접수는 안 하고. 그 다음에 김재원도 계속 욕하고 있거든요. 명태균 깜빵에 들어갈 거 왕왕 짖는다 이러면서 막 난리를 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김재원 때문에 지금 이거 나왔으니까 김재원한테 전화 갔겠죠. 너 이 새끼 한 번만 더 명태균 선생님 기분 나쁘게 하면 너 차기 비대위원장 자리 없는 줄 알아? 지금 한동훈 날리고 차기 비대위를 김재원으로 꾸리려고 지금 청와대가 작업치고 있다가 명태균이 이렇게 나서 아무것도 못하고 있거든요. 야, 정말. 자, PPL 하나만 더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늦게 시작해서 시간이 많이 걸렸는데요. 요거, 파켓몰에 올라온 제품인데, 적성류, 캡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솔잎 추출물인데 이게 기름 같은 형태로 그 솔잎 안에 있는 유효 성분들을 뽑아낸 거예요. 근데 이게 가장 항산화 함량이 높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많이 있잖아요. 블루베리라든지 여러 가지 항산화 물질들이 있는데 일반적인 식초도 있고 다 그 항산화 물질이라고 하는데 요 적성류가 현존하는 천연식품으로 가장 강력한 이 항산화 물질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실제로 기름으로 되어 있는데 기름이 옷에 떨어지거나 스티로폴 같은 데 떨어지면 탈색을 시키거나 아예 스티로폴이 녹아버릴 정도로 항산화력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걸 누가 드시냐면 고지혈증이 심하거나 동맥경화 같은 게 심한 분들, 당뇨가 심한 분들이 본인이 드셔야겠네. 이거를 약으로 많이 드시거든요. 문제는 이거를 먹으면 입에서 한 4시간 동안 솔레가 풀풀 풍길 정도로 이게 그렇게 농축이 진한 거예요. 근데 이게 원래 이게 약용으로도 많이 쓰고 이게 적송에서만 되기 때문에 적송을 이렇게 일반적으로 추출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나무에서 떼질 못한다고 나무를 베야 되거든. 그래서 생산량이 얼마 안 돼요. 도로공사나 산림 감벌 같은 걸 했을 때 나오는 적성들을 원료로 해갖고 이걸 추출해서 만드는 거니까 절대적인 생산량이 부족하거든요. 우리나라 적성만 효과가 있는 거고요. 근데 아니에요. 이거 송칩류 100% 중국산이라고 나와요. 근데 이거는 국내산입니다. 중국산이에요. 원료를 천연 솔잎을 해갖고 쓴 거라는 거고 적성으로 해서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90% 할인을 하는데 이게 진짜 강원도 양양산 이렇게 나왔으면 만들지도 못할 뿐더러 벌목을 못하니까 그렇죠. 안 돼요. 가격 자체가 어마어마하게 나오겠죠. 그래도 원래 이게 비싼 거였어요. 원래 이게 49만 원짜리인데. 네. 근데 원래 49만 50만 원짜리였다고. 근데 이 솔잎 농축액을 원래 중국에서도 많이 먹어요? 중국에서 많이 안 먹죠. 우리가 송편 같은 거 할 때도 결국 그 항산화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쉬지 말라고. 그래서 아무튼 이거를 원래 49만 원 세트로 팔던 건데 요즘 업체가 너무 어려워갖고 재고 정리하고 새 제품 만들기 위해서 이거를 무려 90% 할인해가지고 49,800원에 내놨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파켓몰에서 팔던 물건 중에 상당히 비싼 이 액면가이긴 하지만
90% 할인이 들어갈 만큼 대단한 제품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 뭐 일반인 중에 취미로 먹어봐야 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진짜 노안이 있거나 여러 가지 질병이 있으셔가지고 뭔가 지금 항산화류 같은 거 버섯류들 많이 드시기도 하는데 사과버섯 이런 거 많이 드시기도 하는데 그런 것들 드시면서 효과를 잘 못 보시는 분들은 요거 한번 드셔보시길 권합니다. 혈관 청소를 해주는데 혈당 및 콜레스테롤 개선, 항산화 작용, 노화 방지, 니코틴 해독, 항균, 항염 작용이 제가 있다고 합니다. 옛날 대표적으로. 다단계에서 이런 거 팔 때 보면 네. 돼지비계 같은 데다가 이렇게 떨어뜨려가지고 기름이 녹는 걸 보여주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만큼 이 기존에 있는 다른 항산화 물질에 비해서 강력한 효능을 발휘하긴 하는데 문제는 검증되지 않은 업체에서 대충 검증되지 않은 원료로 만들면 효과뿐만 아니라 안전성을 보장할 수 없거든요. 근데 여기는 오랫동안 이러한 제품들을 만들어 왔던 경험이 있는 업체이고 꾸준하게 이걸 메인 제품으로 만들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믿고 드셔도 된다는 말씀 드리고 제일 중요한 것보다 90% 할인이다. 싸다. 어디 가도 이런 제품 이 가격에 못 구한다는 말씀 드리고 싶네요. 네. 자, 3부에서 재정 얘기 몇 가지만 간단하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지방교부세가 줄어든다고 합니다. 문제는 이제 그만큼 내줄 돈이 없죠. 국세 수입이 지금 계속 적자를 보고 있고 뭐 여기저기 마이너스 통장이 100억이 아니라 100조 원씩 터져나오고 있으니까. 근데 문제는 지자체가 여유 자금이 없대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그냥 굶는 거지 뭐. 이제는 진짜로 자칫하면 공무원 철밥통 월급이 밀리고 수당이 안 나오고 또는 군에서 나오던 어떤 그 행정적으로 지원되던 대민 지원이 사실상 없어지게 될 위기 상황에 처했다고 합니다. 지금 나라살림연구소에 따르면 세수 펑크로 인한 지방교부세 감소액이 4조 2천억 원으로 추정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직 이 룬 정부는 정확한 지방교부세 감액 규모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계속 세밀하게 계산 중이에요 라는 식의 이야기만 하고 있다고 합니다. 문제는 서울이나 부산 같은 대도시 같은 데는 어느 정도 재정이 있기 때문에 자체적인 자금 운용을 해갖고 지자체 행정을 이어갈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전남북이나 충청도나 뭐 이런 지역, 강원도 같은 지역에서는 사실상 재정을 맞춰내기가 불가능합니다. 애초부터 교부금이 없으면 일체 사업을 못하는 지역이 이쪽 지역이라고요. 아이고. 그런데다가 지금 양도세 다 날려버렸죠. 그 관련해서 지금 그 부동산세 관련해 갖고도 지금 부동산 거래가 뚝 떨어지면서 지방세 수입이 안 잡히고 있는 상황에서 국세 수입 감소분에 따라서 지방세 수입도 똑같이 감소를 할 거예요. 여러분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국세의 10%를 지방세로 받거든요. 그런데 국세가 줄어들면 당연히 지방세도 줄어들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와중에 교부금까지 깎아버리고 실제 내려올 교부금도 불용 처리해서 안 주다가 불용 처리해서 뺏어가 버리는 상황에서 이제 진짜 지자체 파산이 날 수도 있다라는 부분인 겁니다. 문제는 이 문제를 정부가 지원금을 늘리거나 아니면 뭐 추가 경쟁을 해서 보내주는 방식을 취하는 게 아니고 아마도 지방채 발행 같은 걸 통해 갖고 니들이 빚내서 써라고 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야, 이 정부는. 그 빚은 또 누가 갚아요? 먼 미래의 후손들이 갚아야죠. 그쪽 아니죠. 지역민들이. 다음 정부가 다 독박 쓰겠죠. 그러니까 다음 정부 안에서도 그 지방 지자체가 갚아야 되는 거예요. 독박 쓰겠죠. 근데 웃기는 건 뭔 줄 알아요? 옛날에 지방채를 발행을 하면 물론 이제 정부의 어떤 승인이 있어야 됩니다만 지방채를 발행을 하면 이건 국채랑 같은 규모이기 때문에 이자율이 1.5%를 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몇 프로다? 8%라는 거야. 8%. 왜? 우리 그 김건희한테 충성해갖고 도지사 됐었던 우리 강원 도지사가 레고랜드 사태 부도나면서 지방채를 신용을 정크펀드를 만들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있는 상황에서 지방채 발행을 해도 엄청난 이자 부담을 내든가 아니면 이게 제대로 팔리지 않을 수 있는 위협 상황에 있다는 겁니다, 지금. 아이고야. 이렇게 되면 중앙정부보다 지방정부가 먼저
재정적 파탄에 이르게 될 모라토리움에 이르게 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정부는 아무런 대책이 없다라는 부분인 거고요. 부산대병원이 이재명 그 응급헬기 이거 관련해 가지고 그 징계를 해라라고 하는 권익위의 요구를 받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니 우리는 잘못한 거 없는데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부산대병원은 지난달 30일 이재명 대표 헬기 이송권과 관련해 진료부문과 의사 기억 시에 대해 혐의가 없다고 보고 징계를 내리지 않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 내부 규정에 따라서 진료부원장을 비롯해가지고 10명으로 구성된 임상교수 요원 인사위원회에서 이런 결정을 내렸다고 하는데요. 앞서서 일부 언론이 징계 절차를 밟고 있다라고 보도를 했는데 난 너무 웃긴다. 아니, 자체 대학교에서도 얘기가 안 나왔는데 도대체 일부 언론은 어디서 보고 징계 절차를 밟고 있다라는 말도 안 되는 가짜 뉴스를 썼는지 모르겠는데요. 아무튼 권익위가 의료진 구급대원에게 징계 혐의가 있다고 통보한 것과 상반된 결론을 부산대병원이 내렸다고 합니다. 사실 이것도 의료 대란 아니었으면 어떻게 바뀌었을지 몰라. 그러네. 와. 초창기 부산대 그 아시죠? 계속 해갖고 정부나 이쪽 그 여당 유리한 쪽으로 증언하고 얘기 꺼내고 막 맞아요. 그랬어. 그랬는데 그래서 우리가 그 얘기 또 있잖아요. 부산대 병원 못 믿을 곳이었다라고 얘기까지 하는데. 조민 씨 사건만 봐도 네. 그랬잖아. 근데 와. 입장을 바꾼 거지. 야. 어차피 의료대란의 의사들이 빡이 돈 거야. 이제 이 정부랑 뭣도 하기 싫다라고 됐기 때문에 이런 결론이 나온 거예요. 이거 국감에서 나와가지고 오히려 호통쳤어요. 우리가 잘못한 게 뭐 있냐고. 그리고 이 정도 되면 이제 정부 말을 아무도 안 듣겠다는 겁니다. 아니 그걸 왜 이제서야 안 듣는 거야? 옛날부터 알아봤어야지 멍충이들. 이찍이니까. 당해봐야 정신을 차려요 아주 그냥. 그래도 의사들은 똑똑해. 당하고 정신 차렸잖아? 당했는데 정신 못 차리는 것도 되게 많아. 아직 정신 차렸다고 볼 수 없는 게 또 있지가 하느냐 안 하느냐 그게 남아있어요. 또 일찍하면 니들은 정신 못 차린 거다. 그래서 내일이죠. 보궐선거가 더더욱 결과가 귀추를 주목받고 있습니다. 일찍 합시다. 네. 네. 일찍 나가가지고 일찍 투표하고 와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방송은 여기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초반에 버퍼링이 버퍼링이 아니라 뭔가 그 화면상에 이상이 있었는데도 불구하시고 끝까지 자리 지켜주신 많은 애청자분들, 실시간 애청자분들 정말 감사드리고요. 어떻게든 기술적인 문제가 있더라도, 어떻게든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구글 측과 원만하게 얘기할 수 있도록, 멤버십 후원 많이 가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얘기를 하실. 방탄 멤버십이 꼭 필요합니다. 자, 계좌 후원해주신 분 없지만 항상 감사드리고요. 팟빵 후원, 에이프라의 갈태기 투나브라운, 두호 둥실둥실이 감사합니다. 네. 아프리카 모든 분들 감사하고요. 저는 내일부터 쉬어서 11월에 오겠습니다. 슈퍼챗은 박행선님 감사합니다. 네, 끝입니다. 네. 사실 이게 좀 마음이 아픕니다. 우리 모두가 지금 화병을 앓고 마음의 상처를 앓고 있는데 우리 이 국장 같은 경우에는 이게 거의 뭐 지병의 수준에 올라와 갖고 휴양을 안 할 수 없는 지경에 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이 난국을 이겨나가고 새로운 정권을 탄생시키고 이 나라를 바꿔가야 되는 의무감을 갖고 있습니다. 지치지 않고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송작가의 마을과 송작가 TV에 대한 관심과 애정 꾸준하게 가져주시길 바라겠고요. 내일 수요일 방송에서는 새로운 식구 누가 올지 기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